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수원에 살고 있는 톡톡사연 애청자입니다. 그동안 톡톡사연을 통해 듣기만 해왔으니 오늘은 제가 얘기를 전하는 입장에서 서보려고 합니다. 저는 3남매 중에 셋째 막내로 태어났어요. 그리고 저와 똑같이 3남매 중에 막내인 남자에게 시집을 갔더랬죠. 하지만 서로 걸어온 길이 꽤 달랐고 집안 풍경도 아주 달라서 그게 신기했답니다. 마치 님과 남이라는 글자는 점 하나 차이라지만 의미는 아주 정반대인 것처럼 말이죠. 일단 저희 남매는 첫째가 친정 오빠예요. 요새는 아들이니 딸이니 그런 거 따지면서 낳는 시대가 아니죠. 그치만 제가 태어났을 무렵에는 세태가 달랐어서 그런지 친정 엄마가 첫째를 아들을 낳고서 날아갈 듯이 기뻐하셨다는 후문입니다. 임신 사실 처음 알았을 때부터 내가 겉으로는 일부러 내색을 안 했었지만 아들이기를 간절히 바랬는데 아이고 혹시나 딸이면 실망을 할까봐 그 바람을 감추고 꾹꾹 누르고 있었는데 진짜로 아들이라니 너무 행복해서 이제는 원이 없을 정도야. 얼마나 기쁘셨는지 옆에서 지켜보던 친정아버지가 떨떠름해 하셨을 정도래요. 그런 반응을 보이신 이유가 있었는데 친정엄마가 아들을 품에 안으시는 것에 성공하신 뒤 하도 싱글벙글 하시자 주변에서 수근수근거렸다고 하더군요. 저 집은 대체 시어머니가 얼마나 며느리를 잡아 족쳤으면 저러냐고 아들을 못 낳으면 쫓아내겠다고 단단히 일러온 것이 틀림없다고 막 그런 식으로 쑥덕거렸던 겁니다. 제가 학교를 들어가기 직전까지 살았던 집은 친가와 불과 걸어서 10분 거리였거든요. 친정엄마 입장에서는 시댁과 엄청 근거리에 사셨던 겁니다. 그걸 동네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으니 친정엄마의 싱글벙글 웃음을 보면서 멋대로 추측들을 해댔고요. 친정아버지는 떨떠름해지셨던 것이죠. 우리 어머니가 당신한테 이왕이면 딸 말고 아들을 낳았으면 좋겠다고 하시긴 했지만 딸이 태어나더라도 손녀를 예뻐하실 거라고 그런 말씀도 꼭 덧붙여 오셨잖아. 그런데도 당신은 그렇게나 아들 낳은 것에 부담이 컸어? 압박감이 있었던 거야? 내가 모르는 가혹한 시집살이라도 있었던 건가 싶네. 뭐라고? 진짜로 몰라서 그런 소리를 하는 거야? 어머님이 나한테 살짝 압박을 주시기는 했지만 크게 부담될 정도는 아니었어. 문제는 나한테 있지. 나는 죽어도 꼭 아들 낳는 엄마가 되는 게 꿈이었거든. 당신도 알잖아. 내가 딸 부잣집 딸인 거. 친정엄마가 외치셨을 때 그제야 친정아버지는 아하 하시며 잠시 잊고 있었던 사실을 떠올려내실 수 있었죠. 친정엄마는 무려 6남매이신데 1남 5녀입니다. 넷째이신 외삼촌만 유일한 아들이에요. 외할머니께서는 19 나이에 시집을 가셨고 20에 첫 출산을 하셨기 때문에 젊은 나이를 앞세워 아들 출산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계속 자식을 가지셨던 분입니다. 심지어 도중에 2번의 유산을 겪기도 하셨고요. 유산이라는 슬픈 경험까지 가지고 계셔서 그런지 외할머니는 당신의 하나뿐인 아들에게 큰 집착을 보이셨대요. 자연스레 나머지 딸들은 찬밥 신세였고요. 외할아버지께서도 당시 유일한 아들에게 각별히 구셨고요. 큰 이모와 둘째 이모, 그리고 셋째 이모까지 모두 일찍부터 가족들을 위해 공장에서 돈을 벌며 힘들게 사시다가 역시 이른 나이에 시집들을 가셨습니다. 세 분 다 얼굴 한번 보지 못한 상대와 결혼들을 하셔야만 했죠. 이모들은 팔려가듯 시집을 가버렸다며 공통적으로 씁쓸하게 과거를 곱씹으셨고요. 아마도 출가 외인 취급을 받으시면서도 효녀 노릇을 다들 꾸준히 해오셨기에 더욱 씁쓸하셨던 것 같아요. 자, 그럼 여러분, 여기서 예상을 해보세요. 외삼촌처럼 사랑을 받는 외아들과 결혼을 한 여자는 그렇다면 어떻겠나요? 외숙모에게 결혼 이후가 아주 지옥의 길이었죠. 걸핏하면 외할머니께 혼이 나셨던 분입니다. 외할머니의 눈에는 영영 당신의 귀한 아들의 옆자리를 꿰찬 여자가 못마땅하게 보였으니까요. 그런데 그 구박의 정도가 더 심했던 건 외숙모가 연달아 딸만 둘 낳으면서부터였다고 해요. 둘째는 꼭 아들을 낳으라고 내가 그렇게나 신신당부를 했건만 너는 내 말을 귓등으로도 안 들었구나. 시애미 알기를
네가 우습게 알고서 아주 작정하고 기집년만 나온 거지? 일부러 그러는 게야? 폭발한 외할머니께서 외숙모를 아주 살벌하게 잡으신 겁니다. 친정 엄마는 직접 그 두 눈으로 외숙모가 머리채를 잡히고 발로 걷어차이고 그런 수모를 당하는 광경을 보셨고요. 어린 자식들 앞에서 그런 수모를 당하며 비참해하시는 외숙모의 모습이 친정 엄마로서는 엄청나게 충격적이었다고 해요. 하지만 친정 엄마를 포함해서 아무도 나설 용기가 없었던 거예요. 그때는 그랬다네요. 살아온 환경이라는 게 사람을 쉽사리 나서지 못하게 만들었나 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외숙모께서도 참다 눈이 돌아가셨대요. 그때는 셋째를 임신하신 줄 알다가 알고 보니 임신이 아니었단 사실을 아셨을 무렵이라네요. 몸이 안 좋고 월경도 끊겨서 임신인 줄 착각했는데 전혀 아니었던 거죠. 그러자 외할머니께서는 불같이 화를 내셨고요. 뭐? 아예 임신도 아니었다고. 해도 너무하네. 도대체 네가 할 줄 아는 게 뭐냐? 그 대가리는 왜 달려 있어? 그 몸뚱이로 할 줄 아는 건 뭐가 있어? 얼른 아들 하나만 낳으라는 게 너는 그렇게나 이해가 안 되고 힘드냐? 그게 그렇게나 안 될 일이야. 그러는 어머님은요, 줄줄이 딸만 낳으시다가 간신히 아들 하나 달랑 낳으셨잖아요. 어머님은 3번 실패하시다가 4번째 아들 낳은 걸 성공하셨는데, 제가 어머님보다 아직 못한 부분이 없지 않나요? 아직까지는 그렇잖아요. 어머님이야말로 아들 낳는 것이 그렇게나 어려워서 이해가 안 돼서 한 번밖에 성공을 못하신 모양인데, 부끄러움도 모르시고 왜 저한테만 이러시는지 이거야말로 저는 이해가 안 되네요. 뭐, 너 지금 뭐라고? 이게 너 말이면 단 줄 알아? 네, 말이면 다죠. 어머님도 입으로만 아들 낳기 선수이실 뿐 행동으로는 실천 썩 그렇게 잘 못하셨잖아요. 기어이 외숙모가 눈이 돌아가서 맞서셨고 그날은 외할머니께서 뒷목 잡고 쓰러지신 기념비적인 날이 되고 말았습니다. 게다가 외할머니께서 그러시든 말든 외숙모가 짐을 챙겨서 당신의 어린 자식들을 옆구리에 끼고 집을 나가셨거든요. 온 집안이 발칵 뒤집혔죠. 친정 엄마가 결혼을 앞두고 계셨던 시기가 바로 그 시기입니다. 나도 자라면서 얼마나 많은 서름을 겪었게. 내가 딸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이 마지막 희망까지 잃고 한숨만 푹푹 내쉬었다고 동네 어른들이 다 그러셨잖아. 내가 태어났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아기였을 적에 죽임당하지 않고 무사히 커서 다행이라는 생각을 늘 하고 살아왔단다. 새언니가 당하는 꼴 좀 봐. 이게 다 아들 못 낳아서 벌어지는 일들이야. 참고로 6남매 중에 막내가 친정 엄마십니다. 그리고 외할머니께서는 친정 엄마를 낳으신 이후에 후유증이 심하게 와서 한참 병을 앓으셨고 그 때문에 다시는 임신과 출산을 못하게 되셨다는 것이죠. 몸 상태가 이제는 많이 무너져 있었으니까요. 친정 엄마는 속으로 죄책감을 느끼며 살아오셨고요. 그러신 분이니 얼마나 아들 출산이라는 것을 중요한 과제로 여기셨을지는 안 봐도 비디오입니다. 그렇게 축복과 기쁨 속에서 첫째인 친정 오빠가 태어났던 거예요. 2살 터울로 친정 언니가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친정 언니가 3살이 되었을 무렵 뭔가 일이 신기하게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진짜 얘기는 바로 이때부터였어요. 친정 오빠는 다른 아이들과 어딘가 달랐어요. 발달이 늦는다고 보기에는 애매했고 이상 행동이라 여겨질 만한 모습을 많이 보였습니다. 아들을 특별하게 생각하셨던 친정 엄마예요. 그러니 얼마나 눈이 뒤집어지셨겠나요? 가면 갈수록 예민해지셨죠. 누가 지나가는 말이나 친정 오빠를 향해서 애가 독특한 거 아니냐, 애가 맹아리가 없다 이런 식으로 굴면 친정 엄마는 그 즉시 싸움닭이 되셨다고 해요. 무조건 친정 오빠를 싸고 도셨고 더욱 유난을 떠셨죠. 그리고 자식 교육 문제를 두고 친정 아버지와 대립을 하시게 됐습니다. 걸핏하면 언쟁이 벌어졌고요. 두 분이 자주 충돌하시는 걸 알게 되신 친할머니께서는 즉각 친정 아버지의 편을 드셨어요. 당연히 똑똑한 내 아들이 하는 소리가 다 맞지.
저게 어디서 감히 내 아들의 머리 꼭대기 위에 서려 그래? 친할머니께서는 친정엄마를 향해 불쾌한 기분을 숨기지 않으셨고요. 가시방석에 앉게 되신 친정엄마는 억울하고 답답한 심정을 외할머니께 털어놓으셨답니다. 딸 많은 집에서 막내딸로 태어나신 친정엄마를 사실 외할머니께서는 단 한 번도 살가이 여겨주신 적이 그 이전까지는 한 번도 없었다네요. 친정엄마가 유년 시절에 자주 들었던 외할머니의 음성은 저것 때문에 저것만 없었어도 같은 비난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세월이라는 게 약이었나 봅니다. 혹은 친정엄마가 시집을 가시자마자 아들을 금방 낳으시니 대업을 이루신 것에 외할머니께서 뿌듯한 마음을 가지셨던 것일 수도 있고요. 그럼에도 정서적으로 가까운 모녀 사이는 아니었건만 친정엄마가 답답한 상황을 외할머니에게 상의하시기를 시작하면서 두 분이 점차 친밀해져 갔어요. 외할머니는 친정엄마의 편이었거든요. 네가 잘하고 있는 거야. 자식 문제에 있어서는 특히 아들 문제에 있어서는 유별하게 굴고 또 굴어도 부족한 법이다. 그게 맞는 건데, 아이 사돈께서 참 이상하게 생각을 하시고 똑부러지는 며느리를 못 믿으시네. 외할머니는 여러모로 걱정이 된다고 하시면서 방법을 찾으시다가 우연히 용한 점쟁이 얘기를 주변에서 듣게 되셨대요. 보통 용한 게 아니라는 소문이었죠. 외할머니의 귀가 솔깃해졌고 친정엄마 또한 그쪽에 관심을 보이셨습니다. 도대체 친정오빠가 왜 다른 아이들처럼 행동을 하지 않고 활기차지도 않은지 용한 점쟁이를 통하면 그 해답이나 속 시원히 들을 수 있을까 기대를 가지셨던 거죠. 그러나 용한 점쟁이와 만나려면 꽤나 돈을 써야 한다는 점이 있었어요. 친할머니는 단박에 반대를 하셨습니다. 내 아들이 힘들게 번 돈으로 그딴 헛돈 지랄을 하겠다고? 어디 한번 해봐라. 내가 너 가만히 안 둘 테니까. 어쩌다 보니 예전 동네 사람들이 착각을 했던 게 현실이 돼버렸죠. 친할머니께서는 어느새 며느리를 족치는 시어머니가 돼 계셨습니다. 그래서 친정엄마는 입을 꾹 다물고 고개를 떨구셔야 했고요. 하지만 외할머니께서는 용한 점쟁이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더 알아내고 계시던 중이었어요. 이미 결심을 굳히셨던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외할머니와 친정엄마 두 분이서 나를 잡고 멀리까지 이동해서 용한 점쟁이를 만나러 가셨습니다. 외할머니에게도 나름의 이유가 따로 있었죠. 외숙모가 열받아서 집을 나가셨잖아요. 그 이후로 사과를 받으면 집으로 돌아가겠다고 뜻을 밝히신 바 있었어요. 그러나 외할머니께서는 코웃음을 치셨죠. 놀고 자빠졌네. 오냐? 차라리 영영 돌아오지 마라. 아들을 낳아줄 제대로 된 여자를 들이면 될 것이지. 이미 하자가 있는 것이 증명된 걸 뭐하러 다시 들여앉히겠어? 오히려 아들을 낳아줄 여자를 들이면 된다면서 외삼촌을 설득하셨습니다. 외삼촌은 처음에 확실히 외숙모의 편이었어요. 새로이 여자를 들이면 된다느니 하는 주장도 못 들은 척 하셨고요. 그런데 외숙모와 외할머니의 대치가 길어지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외삼촌과 외숙모가 감정적으로 크게 몇 번 다투신 거예요. 결국은 외할머니께서 밀어붙이셨던 요즘 시대에는 기함할 첩이라는 존재가 집안에 등장을 하게 됐죠. 하지만 이분이 도통 임신을 못하셨던 겁니다. 외할머니의 속만 타들어갔고요. 그러다가 힘들게 임신이 됐는데 몇 주 뒤 아무런 이유 없이 유산이 됐어요. 자연 유산이었죠. 외할머니께서는 이 문제로 골치를 앓으셨습니다. 그래서 더욱 용한 점쟁이의 소문에 솔깃하셨던 것이에요. 도착한 곳은 의외로 아주 허름한 시골집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독특한 화장을 하고 있어서 나이대를 정확히 가늠하기가 어려운 여자 점쟁이가 자리에 앉아 있었는데 처음 그 순간에 봤던 매서운 눈빛이 절대 잊혀지지 않는다고 친정엄마는 두고두고 회상을 하셨어요. 친정오빠의 얘기를 아주 조금만 꺼냈을 뿐인데 점쟁이는 혀를 끌끌 찼습니다. 허하네. 허해. 그것도 아주 심각하게. 네? 아니요, 허하다니요. 제 아들의 몸이 허하다는 말씀인가요?
그래, 건강하게 먹고 자고 싸고 놀고 배우고. 이런 거를 이 나이에 해야 하는데 하지를 못해. 왜냐하면 그럴 힘이 없거든. 타고나기를 그렇게 타고났어. 아니, 타고났다고 하면 그럼 방법이 없는 건가요? 아니, 그냥 저렇게 계속 살아야 돼요? 자기 대신에 신나게 먹고 자고 싸고 놀고 배우고 이걸 해줄 형제들이 있으면 어느 정도 충족이 될 거야. 기운을 몸으로 느낄 수 있거든. 눈으로 보면서 자연스레 익히게 둘 테니까. 그러면 나이가 좀 더 차고 난 뒤에 체력 단련을 하면 그때 괜찮아질 거다. 대신 절대 나이가 차기 전에는 어쩔 수 없어. 느긋하게 둬. 그리고 요란 떨지 마, 이년아. 그럴수록 네 아들놈의 기운만 더 사그라든다. 네,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그런데 제 아들이 자기 밑으로 여동생만 하나 있거든요. 만약에 제가 여동생이 아니라 남동생을 낳아주었으면 더 나았으렸나요? 더 기운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이미 기집년을 낳았으면서 뭘 그래? 네 아들놈에게 기운 더 많이 주고 싶다면 애를 더 낳든가. 그러는 편이 집안 전체에도 좋게 하겠네. 정말요? 셋째를 낳을까 말까 고민이 좀 있었는데 말씀 듣고 보니까 마음이 동하네요. 그럼 이번에는 제가 꼭 아들을 낳는 게 좋을 텐데. 아유, 또다시 딸을 낳게 되면 어떡하죠? 아유, 그러면 그때는 넷째를 또 낳는 게 좋을까요? 그건 네 맘대로 알아서 해. 근데 이건 알아도 그 뱃속에서 아들이 또 자라는 일은 없어. 점쟁이가 검지 끝으로 친정엄마의 배를 똑바로 가리키며 외쳤대요. 친정엄마는 물론 외할머니도 깜짝 놀라셨다고 합니다. 또한 점쟁이는 친정엄마를 향해 절대로 시댁과 갈등 빚고 살면 안 된다고 충고를 남기셨다네요. 특히 네 시어머니에게 머리 납작 숙이고 살아 이거사. 안 그러면 네 정수리가 하늘 똑바로 보고 살아서 네 복이 그곳으로 다 빠져나간다. 알겠습니다. 저는 항상 제 시어머니께 잘하려고 하죠. 이 입술에 침 자국 한 번 묻히고 거짓말을 해. 딱 보니까 네가 시애미에게 나를 세우려고 속으로 그날을 싹싹 갈고 있었구만. 조심해라. 그날이 예리하게 갈리면 갈릴수록 네 목을 도리어 칠 거야. 친할머니와 매끄럽게 지내지 못한 것까지 단번에 간파를 당한 친정엄마는 놀라서 목을 매만지셨어요. 모골이 저절로 송연해졌다고 하시더라고요. 점쟁이가 소문대로 정말 용하다는 걸 체감하신 외할머니께서는 무릎까지 꿇고 손바닥을 마주 비비시며 외삼촌의 얘기를 꺼내셨다고 합니다. 딱 하나뿐인 아들인데 그런 자식이 아직 아들을 못 보고 있으니 애가 타신다고요. 그런데 외할머니의 말씀이 끝나기도 전에 이미 점쟁이는 크게 웃음을 터뜨리고 있었습니다. 내가 재미난 얘기 하나 해줄까? 네가 아들을 딱 하나만 본 것은 네가 아니라 네 서방놈 때문이야. 그놈은 아들을 볼 팔자가 아니었거든. 그런데 아들 자식에 대한 갈망이 강했던 너와 결합을 하는 바람에 어쩌다가 딱 하나라도 태어나게 됐던 거지. 만약 네가 다른 놈을 만났더라면 너는 아들 5 정도는 낳았을 거다. 점쟁이가 통쾌한 목소리로 말을 했는데 들으시던 외할머니께서는 뒤로 넘어가실 지경이었죠. 딸만 많이 낳은 것을 분하고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평생을 생각해 오셨건만 그 탓이 당신께 있는 게 아니라는 소리를 처음 들으셨으니까요. 그리고 점쟁이의 다음 말에 더더욱 놀라셨죠. 네 아들은 지혜위를 쏙 빼닮았어. 이게 뭔 소린지 알겠지? 네 아들 통해 손잡을 일은 없다는 소리야. 에? 그게 정말입니까? 아니, 어떻게 무슨 방법이 없을까요? 아유, 제 아들 녀석에게 계속 여자를 붙여주면 한 번은 손자가 태어나지 않겠어요? 쓸데없는 수작질이나 하면서 힘 빼지 말고 며느리나 다시 데려와. 며느리요? 저기 며느리라니요. 제 며느리는 딸만 둘 낳고 자기 발로 집 나갔어요. 돌아오지 말라고 네가 고살 지낸 건 아니고? 에?
아이, 그게, 아이, 제가 꼭 고사를 지냈다기보다는, 으흐, 에라, 이 아둔한 거사. 그 눈으로 볼 줄 아는 게 한 개도 없구나. 네 며느리가 낳아준 손녀가 장군감이야. 그리고 네 아들, 그렇게 오래 살 팔자는 아니거든. 아들이 없어야 할 집안에 태어났으니 그럴 수밖에. 장군감으로 태어나 자기 핏줄과 붙어 살면 그나마 모양새가 좀 나을 거다. 외할머니께서는 그날 크게 충격을 받으셨고 점쟁이의 말에 얼마나 많이 놀라셨으면 이튿날 바로 외숙모에게 사과하겠다는 뜻을 밝히셨답니다. 외숙모께서는 갑자기 태도가 바뀐 외할머니의 저희를 의심하셨지만 일단 외삼촌과 다시 살림을 합쳐서 사셨고요. 외할머니께서는 때때로 성질을 드러내고 싶으실 때마다 점쟁이의 말을 떠올리시며 참으셨다고 합니다. 달라진 외할머니를 보며 외숙모도 엄청 놀라셨고요. 그 이후로는 단 한 번도 두 분이 크게 갈등을 빚은 적이 없었죠. 외삼촌 내가 딸만 둘이잖아요. 그래서 외할머니께서는 내심 궁금해 하셨다네요. 둘 중 누가 장군감일지요. 몇 년 지나지 않아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 첫째는 갈수록 조용해졌지만 둘째는 점점 더 외향적이며 씩씩한 성격이 됐거든요. 둘째가 고등학교 올라가자마자 외삼촌이 쓰러지는 일이 생겼습니다. 가족들끼리 모처럼 어디로 놀러 갔다가 그랬다네요. 모두가 혼비백산한 가운데 둘째는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심폐소생술을 했어요. 지금은 유튜브로 검색만 해도 심폐소생술을 알 수 있는 시대이지만 그땐 달랐잖아요. 그래서 모두가 신기해했다고 합니다. 게다가 전혀 당황하지 않고 침착한 태도로 심폐소생술을 했으니까요. 그만큼 엄청난 강심장이었던 거죠. 외삼촌이 이송된 병원에서 자녀분이 아니었으면 이미 돌아가셨을 것이라고 했으며 외할머니께서는 점쟁이가 아주 정확했다는 걸 새삼 그때 깨달으셨다고 해요. 며칠 뒤 외삼촌은 회복을 마치셨고요. 그제야 외할머니와 친정엄마가 점쟁이의 얘기를 꺼내면서 온 집안에 그 일화가 다 퍼지게 됐던 겁니다. 한편 저희 집에서는 셋째인 제가 태어났죠. 점쟁이 말대로 아들이 아닌 딸이 또 태어난 겁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제가 태어나고 나서부터 친정 오빠가 이전보다 기력이 확실히 좋아졌다고 해요. 제가 아기였을 때 자지러지게 제가 우는 걸 친정 오빠는 단 한 번도 시끄러워하지 않았다네요. 그리고 제가 학교에 들어가기 전에 친정 아버지가 근무지를 옮길 기회를 얻게 되셨습니다. 급여 조건이 더 좋았으나 문제는 지루한 지방 도시로 가야 한다는 점이었죠. 친정 엄마는 당신의 아들이 타고나기를 허하게 태어났다는 점쟁이의 말을 떠올리고 한적한 곳으로 가서 요양하듯 사는 게 더 나을 거라 판단하셨습니다. 고민하시던 친정 아버지를 설득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중학교까지는 학교를 지방에서 나왔답니다. 허약하고 산만하고 독특했던 제 친정 오빠는 어떻게 됐냐고요? 사춘기 나이를 지나면서부터 사람이 확 달라졌어요. 신기하게 입이 짧던 것이 갑자기 바뀌었고 공부에 집중을 전혀 못하고 공책에 이상한 소설이나 끄적거리던 습관이 사라졌어요. 누가 혼을 내서 그렇게 바뀐 건 아니었고 스스로 달라진 거였습니다. 이상한 말이나 행동을 해도 일부러 모른 척하고 그냥 뒀었는데 혼내지도 감싸지도 않고 가만히 둔 것뿐인데 이렇게 알아서 잘 변했구나. 옛날에 그 점쟁이가 정말로 용했던 거야. 그 점쟁이가 하는 소리를 귀담아 듣기를 잘했지. 친정 엄마는 감탄을 하시면서 가슴을 쓸어내리셨죠. 점쟁이의 말을 잘 들으신 것은 자식 교육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점쟁이를 만나고 오셨던 그날 이후 자존심을 비롯한 모든 아집을 뒤로 넣어두신 채 당신의 시댁에도 충실히 하셨거든요. 이사 때문에 사는 곳이 멀어졌지만 그럼에도 항상 친정엄마는 당신의 시부모님께 잘하고 사셨어요. 무슨 날이 오면 꼬박꼬박 발걸음을 그쪽으로 하셨고요. 친할머니께도 순종적으로 구셨고요. 영, 내 마음에 안 들게 굴더니 이사 간 곳에 터가 주어서 그런가? 며느리가 저렇게 바뀔 줄이야.
눈빛 말투부터가 공손하게 변했어. 애들 교육에 내가 참견을 해도 아무 소리 안 하고 납작 엎드려서 내 말이면 무조건 따르다니. 이것도 참 신기한 일이네. 친할머니께서는 처음에 이 변화를 쉽사리 믿기 어려워하셨죠. 참고로 친정엄마가 거액을 쓰고 점쟁이를 만나고 왔다는 사실은 친할머니께 비밀이었답니다. 친정아버지의 선에서 입막음이 되었거든요. 너무 간절하고 가슴이 답답하기도 해서 용하다는 점쟁이를 꼭 만나고 싶다며 친정엄마가 눈물을 보이시는 것에 친정아버지는 깊은 한숨 몇 번으로 이 사건을 조용히 매듭 지으셨던 겁니다. 거액을 쓰신 친정엄마를 비난하지도 않으셨고요. 그 이후로 친정엄마가 태도를 달리하시면 좋은 모습을 보이셨으니 친정아버지의 마음도 자동으로 녹아내렸던 겁니다. 아무튼 마음에 쏙 들게 변한 당신의 며느리를 보며 친할머니께서는 생각이 많으셨던 모양이에요. 시간이 흘러 나중에 친할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재산 문제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때 자식들에게 미리 재산을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친할머니께 다 주고 가시는 것으로 친할아버지께서 그렇게 마음을 정하시고 눈을 감으셨대요. 그리고 이때부터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졌죠. 친할머니께서 당신의 네 자식에게 똑같이 재산을 물려주지 않기로 내심 결정을 하신 겁니다. 저희 집에 더 많이 주고 싶어 하셨어요. 지난 세월 딸보다 나에게 잘해온 며느리가 있는 집에 재산을 더 많이 주는 게 옳지. 암만 해도 내 마음은 그래. 그래서 몰래 저희 집에 재산을 미리 더 주셨답니다. 친정 엄마는 점쟁이의 조언을 따른 덕분에 이렇게 된 것이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저는 희한하게 미신 같은 것을 전혀 믿지 않는 사람으로 자라난 뒤였거든요. 용하디 용했다던 점쟁이의 일화가 저는 우연의 일치 정도로만 여겨졌습니다. 아무래도 과장이 섞여 있을 수밖에 없다는 생각도 들었고요. 외할머니와 친정 엄마가 이야기에 양념을 실컷 치셨을 거라 믿었어요. 하지만 외할머니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그 점쟁이가 어느 날 갑자기 홀연히 사라져서 다시는 찾아갈 수 없다는 것이 두고두고 아쉽다고. 굳이 그런 감상을 뱉으시는 모습을 보고 어쩌면 과장이 된 것이 아니라 진짜로 점쟁이가 아주 용한 능력자였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그러니까 외할머니께서 당신의 인생 마지막 순간에 그것을 아쉬워하신 듯 하였죠. 어느새 돈독한 고부관계를 자랑하고 계셨던 탓에 외할머니께서 돌아가셨을 때 외숙모께서 엄청 많이 눈물을 쏟으셨어요. 이모들보다 외숙모가 더 많이 우셔서 그걸 보며 저는 기분이 아주 이상해졌어요. 이모들은 하나같이 외할머니를 향해 깊은 애증을 품고 사신 분들입니다. 특히나 첫째 큰 이모부터 셋째 이모까지 당신의 의사와는 전혀 상관없는 결혼을 후딱 해치우셔야 했던 분들이 복잡한 감정을 품고 계셨죠. 생각하지도 않았던 곳으로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이 그렇게 시집들을 가셔서 그런 것인지 결혼 생활을 하시면서 시누이 때문에 소가리를 하시고 동서지간의 갈등을 빚으시고 그랬다는 얘기가 자주 들려왔습니다. 게다가 일찍 시집을 간 제 친정언니도 공교롭게 자기 동서하고 서로 잘 안 맞아서 감정이 상하는 일을 많이 겪었거든요. 제가 그런 것들을 하도 많이 보고 들어서 아무래도 그런 쪽으로 경계가 많이 됐을지도 모를 일이에요. 삼남매 중에 막내인 저는 똑같이 삼남매 중에 막내인 남자를 만나서 결혼을 했습니다. 하지만 가풍이라는 게 달라도 너무 달랐어요. 왜냐하면 시댁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각자도생이었거든요. 시댁의 첫째가 시숙이고 둘째가 시누이입니다. 아들이 첫째잖아요. 그래서 저는 자연스레 시댁도 장남을 유별나게 생각하는 집안일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웬걸요? 시부모님께서는 장남이고 아들이라고 해서 딱히 대단한 취급을 하는 분들이 아니셨습니다.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시나요? 옛날 분들이심에도 자식들에게 특별한 애착을 안 보이셨다는 거예요. 제 남편이 내성적이고 소극적인 성격이에요. 자기 할 일만 딱 하고 자기 할 말만 하고 맙니다.
그래서 짧은 연애 기간 동안 남편의 집안이 어떤지 제가 알지 못했던 것 같아요. 결혼하면 나는 손위통소도 있고 시누이도 있고 그런 셈이네. 시어머니는 또 얼마나 엄하실까. 아, 마음 단단히 먹어야겠다. 혼자 그런 지레짐작을 마쳤었죠. 시숙이 남편보다 9살이나 연상이십니다. 그리고 1살 연하의 형님과 일찍 가정을 꾸리셨고요. 저에게는 형님이 시어머니나 시누이 정도의 존재감일 거라고 여겨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부터 저에게 반전을 안겨주셨죠. 막내가 언제나 장가를 들까 싶었는데 이렇게 자기 짝을 알아서 데려왔네. 다행이다. 둘이 싸우지들 말고 잘 살아. 이게 다였습니다. 심지어 시아버지께서는 시큰둥한 반응을 보여주셨죠. 제가 어리둥절했어요. 시숙도 시누이도 저희 부부에게 별다른 관심이 없었어요. 막내가 결혼을 하든지 말든지 본인들에게 돈만 달라고 안 하면 만사 오케이라는 식이었어요. 결혼할 때 시댁의 간섭이나 참견을 일절 안 받았고요. 친정 부모님이 관여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남편은 20살 때부터 일자리를 쫓아 타지에서 혼자 지내왔고 유년 시절에도 화목한 가족의 정이라는 걸 크게 못 느껴왔기 때문에 가족들끼리 가까이 지내는 걸 어색해했어요. 결혼을 하고 나서 한 10년은 지나고 나서야 남편이 자기 처가의 마음을 열고 편하게 지냈을 정도예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도 자기 친가족들에게는 대면대면한 기운을 못 버렸다는 게 더 놀라운 것이죠. 특히 남편은 나이 차이가 꽤 나는 본인의 형을 어려워했어요. 어쩌다가 시댁에 가서 두 사람이 마주치는 걸 봐도 남편 쪽에서 먼저 말 한마디를 안 꺼냈습니다. 시숙이 주절주절 떠들면 고개만 끄덕이는 게 다였어요. 이런 판국이었는데 제가 굳이 먼저 나서서 형님과 잘 지내보려고 할 이유가 없었죠. 특히나 시숙 내외는 시댁과 아주 근거리에 살았지만 저희 부부는 멀리 떨어져 살고 있었거든요. 사는 거리가 머니까 더 그랬습니다. 그런데다가 형님이 굉장히 조용하신 분이었어요. 제가 시댁에 가면 보았던 형님의 모습은 대개 이랬습니다. 아유, 날이 왜 이렇게 더워. 밭에 잠깐 나갔다가 황천길 갈 뻔했네. 가서 물 한 잔 떠와, 차가운 걸로. 여기 물 가져왔어요. 아이, 내가 차가운 거 가져오랬지. 아이, 근데 이건 미적지근한 건 뭐야? 아유, 이것도 충분히 식은 보리차인데. 말 대꾸 하는 거야, 뭐야? 나를 더 열뻗치게 만들고 싶어서 그래? 그러고 싶어서 환장했어? 이 망할 리 옆였네. 가서 냉장고에 있는 찬물 가져와, 당장! 시숙이 윽박을 지르면 형님의 입이 조개처럼 다물렸죠. 그리고 발소리도 안 나게 가만히 부엌으로 이동해서 다시 찬물을 가져오시는 게 제가 아는 형님이었고 늘 봐온 모습이었습니다. 그런 모습을 시부모님께서는 아주 감흥 없는 눈빛으로 보셨어요. 익숙할 대로 익숙하다는 표정으로요. 제가 1년에 형님을 몇 번 못 뵈며 살았으나 크게 웃으시는 모습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습니다. 목소리도 높이시는 법이 없었죠. 시부모님께서 무슨 말을 하시면 조용히 수긍을 하셨고요. 시숙 앞에서 항상 순종적인 부인의 모습이 되셨습니다. 손 아래 동서인 저에게도 크게 뭘 시키시는 법이 없었고요. 요리할 게 있으면 각자 똑같이 요리를 했고 설거지도 나누어서 했습니다. 저에게 이런저런 얘기를 건네신 적도 없었죠. 저희 사이에는 적당한 선이 그어져 있었고 벽이 존재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굳이 제가 먼저 그 벽을 허물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그럴 필요성을 못 느꼈기 때문에 시댁에서 마주칠 때만 적당히 잘 지내는 동서지간으로만 지냈죠. 제발 그 벽이 허물어지는 일이 없기를 도리어 속으로 빌면 빌었죠. 살갑게 잘 지낼 마음은 딱히 없었습니다. 어린 시절에 제가 활기차게 놀수록 그게 친정 오빠의 기운을 북돋아주는 효과라고 친정 엄마는 믿으셨기에 제가 얼마나 까불든 그냥 두셨어요.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인상이 당차 보이는 사람으로 자라났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인상에서 그 사람이 보이는 법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형님은 뭐랄까, 어딘가 우환이 있어 보이는 인상을 하고 계셨습니다. 처음 시집 와서 형님 뵀을 때보다 얼굴이 더 우중충하고 어두워진 느낌이야. 당연히 세월이 많이 흘렀으니까 그럴 수 있다고 보지만 근심과 걱정이 너무 많아 보이는 얼굴이 되신 것 같아서 괜히 마음이 쓰이네. 형님의 미간에는 일찍이 주름이 잡혀 있었어요. 인상을 자주 쓰셔서 그랬죠. 그 원인을 남편은 단박에 본인의 형으로 지목했습니다. 시숙이 하도 다혈질이라서 형님이 그 비위를 맞추기가 너무 힘들어서 인상이 어둡게 되셨다는 거였어요. 그걸 안다고 해도 달라질 게 없고 간섭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니까 어쩔 수 없는 일이라며 남편은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서 동의를 했고요. 세월이 흘러 시부모님께서는 차례로 돌아가셨습니다. 부모님도 이제 다 돌아가신 마당에 굳이 봐봤자 좋을 일도 없는 얼굴 보면서 살 필요는 없지. 시누이는 진작에 교류 없이 살자며 선언을 마쳤습니다. 제사 때가 아니면 본인은 얼굴을 안 드밀겠다고 했어요. 시부모님께서 모두 돌아가셨으니 집안의 대장은 시숙인데 시누이는 그게 마음에 안 들었던 것이죠. 시누이마저 그런 태도를 취해놨는데 남편이나 제가 뭐라고 시숙 내외의 일에 참견을 하겠나요? 그래서 형님의 미간에 잡힌 깊은 주름을 알면서도 모른 척 계속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제사 때가 돼서 만났는데 음식을 준비하던 중에 형님이 웬일로 푸념을 늘어놓으셨죠. 남들은 나더러 그래. 아들 하나 딸 하나 사이좋게 하나씩 잘 낳았다고. 그런데 그 자식 새끼들이 나를 알기를 똑같이 우습게 알고 있으니 둘 다 어렸을 적에는 안 그랬는데 크면서 왜 그렇게 됐는지 몰라. 저는 속으로 애들이 아빠를 보고 배운 게 있나 보죠 라고 무심코 대답을 했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절대 겉으로는 그런 생각을 한 티를 내지 않았고 대충 장단이나 맞춰드렸습니다. 괜히 이런저런 대답을 드리면 대화가 길어질까봐 선을 넘고 싶지 않아서 벽을 깨고 싶지 않아서 형식적인 장단을 맞춰드리고 말았어요. 그때까지도 건조하기 짝이 없고 사적으로는 접점이 없는 동서지간이었죠. 그런데 그때로부터 몇 년이 더 지난 뒤였습니다. 뭐? 형님이 칠순자치를 안 하신다고? 아니 환갑도 그냥 건너뛰셨잖아. 그땐 집안 사정이 어수선해서 그럴 수 있다고 쳤지만 칠순을 생략하는 건 좀 이상하지 않아? 자식들이라도 챙겨야지. 아주버님은 아무 말씀 없으시고? 암만 생각해도 너무 이상하네. 세상에 칠순을 안 챙기고 형님이 그냥 넘어가시겠다는 겁니다. 이건 좀 너무하잖아요. 제가 기가 막혀서 물었죠. 남편은 어쩔 수 없지라는 입장일 뿐이었습니다. 시누이에게 이 일을 어떻게 생각하시냐며 연락을 해봤더니 본인은 모르는 일이라는 소리만 하더군요. 아유, 이건 아니지 싶어서 형님에게 제가 따로 연락을 드리게 됐어요. 동서. 그냥 그렇게 됐어. 난 원래 내 생일 챙기는 걸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이잖아. 아무리 그래도 칠순인데요, 형님. 환갑 때는 여러모로 집안이 어수선할 때여서 그랬다고 하지만, 어떻게 칠순을 안 챙기고 넘어가시려고요? 혹시 비용 때문에 그러세요? 아유, 그런 거 아니야. 비용이라기보다는 그냥 내가 칠순을 굳이 챙길 만한 인물이 못 된다는 게 문제지. 형님, 칠순을 챙기고 말고 하는 게 자격이라는 것도 따로 필요한가요? 나 생각해줘서 고마워, 동서. 자기 일처럼 발끈해준 것만으로도 나는 크게 감동했어. 그걸로 됐지 뭐. 어쨌든 나는 칠순 조용히 넘어갈 작정이니까 동서도 그런 줄 알고 내 뜻 맞춰줬으면 해. 형님은 진심으로 저에게 고마워하시는 목소리를 내셨어요. 음성으로 그게 전달이 돼서 제 가슴이 일순간 찡해졌습니다. 동서지간에 너무 이렇다 할 교류가 없이 오랜 세월을 보내버린 것 같아서 속으로 민망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었네요. 제가 너무 정남이 없이 산 듯 싶었습니다. 그 이후로는 제 쪽으로 괜히 형님께 먼저 연락을 종종 드리고 그랬죠.
제사 같은 큰 건수가 없더라도 일상에서 한 번씩 연락을 드렸죠. 그러던 어느 날 저희 친정 엄마가 돌아가셨어요. 마음의 준비가 단단히 되어 있었던 줄 알았건만 막상 돌아가시니 가슴이 너무나도 허전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한참을 멍하게 있었는데 늦은 시각에 형님이 오셨어요. 그리고 형님의 얼굴을 본 순간 제가 저절로 정신이 차려졌습니다. 형님, 얼굴이 왜 그러세요? 설마 맞으신 거예요? 하필 이런 때에 부끄러운 몰골을 하고 있어서 민망하네. 아휴, 분칠을 한다고 해서 가려질 게 아닌지라 그냥 와버렸어. 나한테 항상 먼저 연락해주고 안부를 물어준 고마운 동서가 슬픔에 빠져 있을 텐데 내가 이런 몰골이라도 발걸음을 안 할 수가 있어야지. 많이 민망하신 것인지 형님은 금세 귀를 붉히셨어요. 하지만 형님의 얼굴에 든 피멍보다 붉지는 않았네요. 놀란 마음이 가라앉지 않아서 저는 형님과 자리를 옮겨서 마주 앉았습니다. 몸살 감기가 심하게 나서 올 수 없다고 하셨던 아주버님은 그게 아니라 술병이 나서 오지 않으셨을 뿐임을 형님을 통해 알 수 있었네요. 그분께서는 별다른 기대가 없었기에 놀랍지도 않았죠. 하지만 지난 세월 형님이 자주 맞고 사셨다는 것에는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아니, 솔직히 주눅 들어서 사시는 건 알고 있었어요. 몰랐으면 말이 안 되죠. 하지만 아주버님이 손찌검을 그렇게 하실 줄이야. 형님, 그동안 어떻게 참고 사셨어요? 자식들 도움은 받으셨어야죠. 못나고 답답한 애미라서. 안 그래도 내 자식들에게 면목이 없는 참인데 자기 아버지가 술만 마셨다 하면 마누라 때리는 종자라는 걸 이제 와서 알게 하고 싶지도 않아. 각자의 가정을 꾸리고 조용히 잘 살아가고 있는 자식들을 이제 와서 내가 들쑤실 수가 없어. 그 인간은 진작부터 집안의 폭군이었지. 수가 틀리면 그냥 있는 대로 살림을 때려 부수는 인간이었어. 동선 모르지? 돌아가신 아버님 말이야. 옛날에 바람을 그렇게나 피우셨대. 노름판도 그렇게나 전전하셨다네. 그것 때문에 어머님이 집을 나가신 적도 수차례였다고 해. 나이가 드니까 별 수 없이 그냥 부부로 붙어 사셨던 것뿐이지. 장남이라 일찍 대가리가 커져서 그 모든 걸 다 보고 자랐고 불안감에 시달렸던 그 인간이 자기 부모한테는 화풀이를 못하고 나한테 풀고 살았던 것 같아. 그게 점점 더 버릇이 되면서 심해질 줄 알았다면 나도 그렇게 미련스레 참고만 살진 않았을 텐데. 내 인생이 아까워. 눈물을 주르르 흘리시는 형님의 얼굴을 보며 저는 충격에 빠져 있었습니다. 만약 제가 형님을 외면하지 않고 견고하게 그어져 있는 선을 좋아하지 않고 벽이 허물어지지 않기를 바라며 살지 않았다면 그렇게나 외롭고 힘든 나날을 혼자서 보내시진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나도 죄송스러웠어요. 형님의 얼굴에 든 피멍을 훑고 지나간 눈물이 지난 세월의 아픔을 저에게 호소하는 듯 보였습니다. 형님은 여태까지 참고 살았는데 죽는 날까지 더 못 참겠냐고 하시며 억지로 웃음을 지어 보이셨죠. 눈물보다 그 웃음이 되려 슬퍼 보이더군요. 형님, 사람들이 100세 시대라고 떠드는 요즘 마당인데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얼마나 더 사실지 모르는 일인데 무턱대고 계속 참고 사시겠다는 말씀이 나와요? 형님, 이럴 게 아니라 당장 이혼하세요. 옛날에는 이혼이라는 거 생각도 못했다가 한 8년 전인가? 그때 처음으로 이혼을 진지하게 생각하게 됐지. 하지만 내가 그럴 깜냥이 되겠나 싶더라. 쓸데없이 이 나이에 비해 정정하기만 한 그 미친 인간이 내가 이혼 소리를 잘못 꺼냈다가 내 목을 조르기라도 하면 어쩌나 싶어서 덜컥 겁부터 나더라고. 그렇게 술을 퍼마시면서 술독에 빠져 죽는 법도 없나 봐. 하늘도 무심하시지. 이혼도 그럴 팔자가 있는 사람이나 하는 것 같아. 나는 그냥 억울하고 미련하게 살다가 생을 마감할 팔자인 거겠지.
오늘 같은 날에 내가 동서한테 할 소리는 아닌데, 나 정말 그만 살고 싶다. 사는 게 하나도 재미가 없어. 사는 의미가 이제는 보이지도 않고. 거기까지 말씀하신 형님은 다시 흘러나오기 시작한 눈물을 닦으시며 먼저 자리에서 일어나셨어요. 감정에 취해 너무 많은 말씀을 하고 마셨다고 그런 생각을 하신 얼굴이었죠. 제가 말릴 틈도 없이 이만 가보겠다고 하시면서 모습을 감추셨습니다. 남겨진 제가 얼마나 착잡했던지 몰라요. 그런 저의 어깨를 두드려준 사람이 있었습니다. 너무 상심하지 마. 고모는 좋은 곳에 가셨을 거야. 어쩌면 저승에서 다시 그 점쟁이라도 만나셔서 가족들의 앞날을 점쳐달라고 벌써 그러고 계실지도 몰라. 제 사촌, 그러니까 바로 외삼촌의 둘째 딸이었습니다. 옛날에 그 용한 점쟁이가 장군감이라고 칭한 대상이기도 했었죠. 그 말은 맞아 떨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제 사촌은 그 당시에 여자들이 진출하지 않았던 기술직에 당당히 입성을 했거든요. 언제나 진취적인 여성으로 살아왔죠. 저는 여전히 그 점쟁이의 일화를 100% 신뢰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게 아니었으므로 그런 싱거운 기분으로 피식 웃었죠. 하지만 다음 이어진 사촌의 얘기에 눈이 동그래졌어요. 간만에 얘의 그 점쟁이 얘기가 나와서 생각난 건데 내가 아주 용하다는 무당 얘기를 들어서 알고 있거든. 나 아는 사람이 집안에 자꾸 이상한 일이 생겨서 그 무당한테 굿을 받았다나 뭐라나. 그랬는데 근데 그게 효과가 정말 있었다지 뭐야. 속이 다 후련했고 돈이 하나도 안 아깝더래. 옛날 그 점쟁이도 이 무당도 뭔가 특별한 능력이 있기는 한가 봐. 속이 다 후련해졌다니. 아니, 너무 솔깃한데? 혹시 그 용하다는 무당 어디 가면 만날 수 있는지 나한테 알려줄 수 있을까? 너 혹시 무슨 힘든 일 따로 있어? 내가 이런 얘기 별로 진지하게 안 듣는 사람인 걸 내가 아는데 웬일로 귀를 솔깃해 한담? 아니, 내가 아니라 혹시 그 무당이 필요한 사람이 있을까 싶어서 그래. 저는 머릿속에 형님을 떠올리고 있었습니다. 외할머니와 친정엄마 모두 아집이 원체 강한 분들이셨으나 점쟁이를 만난 이후 생각을 싹 고치고 사셨다고 했으니까요. 용한 무당을 만나고 나서 형님이 그만 살고 싶다는 생각을 버리실지도 몰랐습니다. 답답한 심정을 그런 곳에 가서 쏟아낸다면 기분이 더 나아질 수도 있는 일이었고요. 그래서 며칠 뒤 저는 사촌을 통해 어렵사리 받아낸 용한 무당에 대한 정보를 형님에게 전달했어요. 형님은 이런 쪽에 별다른 생각이 없다고 하셨죠. 힘 빠진 반응을 보이시기에 저는 별 수 없이 제 외할머니와 친정엄마의 얘기를 다 꺼냈습니다. 제가 그 일화를 아주 신뢰하지 않는다는 소리는 굳이 안 했고요. 뭐? 아이, 친정에 그런 일이 있었다고? 세상에, 정말 엄청나네. 동서가 해준 얘기를 듣고 나니까 생각이 바뀌었어. 나도 무당 한번 찾아가 봐야 되겠다. 아유,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뭐라도 되겠지. 형님이 조금은 기운이 도는 목소리로 답을 주셔서 저는 제가 잘한 판단을 내렸다는 생각을 하였지요. 자기 친가족보다 처가와 수더분하게 잘 지내온 남편은 점쟁이 일화를 저보다 더 흥미롭게 들었고 진지하게 받아들인 바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것에 저보다 신뢰를 보내는 사람이 남편이었기에 굳이 형님에게 용한 무당을 알려주었다는 얘기를 먼저 꺼내지 않았어요. 나중에 천천히 말을 하면 될 일이라고 여겼습니다. 형님이 용한 무당을 찾아가셨는지 어쨌는지 예약이라도 잡으셨던 것인지 이런 걸 궁금해하며 지내던 어느 날이었어요. 예고도 없이 아주버님이 돌아가셨다는 비보가 날아들었습니다. 형님이 돌아가셨다고요? 심근경색으로 길에서 갑자기? 전화를 받은 남편은 거의 기절할 기세였습니다. 너무 갑작스러워서 믿기지 않는다고 했어요. 아주버님이 특별히 지병을 앓던 분이 아니셨기에 저 또한 너무나 놀란 가슴이 되고 말았습니다. 형님 생각이 자연스레 따라붙었죠. 그런데 장례식장에서 말이죠.
형님이 제 손을 몰래 잡아 끄시더니 인적이 없는 자리로 향하셨습니다. 마치 친정 엄마의 장례식장에서 그랬던 것처럼 말이죠. 초췌한 형님의 얼굴을 보며 저는 위로의 말씀을 드릴 참이었어요. 그런데 그 순간 믿기 힘든 광경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형님의 얼굴에 천천히 미소가 번져갔어요. 고마워, 동서. 정말로 큰 도움이 됐어. 네? 도움이라뇨? 동서가 알려준 그 무당, 내가 곧장 찾아갔었거든. 그 무당이 나한테 내 주름에 낀 근심과 걱정을 없애주는 부적을 써주겠다고 했었어. 그러면 내가 편하게 숨을 쉬면서 살 수 있다고 하더라고. 그 말을 듣자마자 너무 간절해서 돈이 얼마가 됐든 상관없으니까 그 부적 제발 써달라고 빌었지. 설마 그 부적 때문에 아주버님이 돌아가셨다고 그렇게 믿으시는 건가요? 그래, 맞아. 틀림없어. 그 부적이 효험을 나타낸 거야. 아니, 안 그러면 그렇게나 술을 가까이 하면서 살아도 몸이 멀쩡했던 그 인간이 어떻게 이렇게나 갑자기 죽어버리겠어. 안 그래? 아휴, 그 인간이 죽었다는 병원의 연락을 받고 나서야 내가 얼마나 그 인간의 죽음을 기다려왔는지 알게 됐어. 내가 진짜로 갈망했던 건 바로 이런 거였나 봐. 동서가 아니었으면 내가 이런 순간을 맞이하지 못했겠지. 정말로 고마워, 동서. 내 평생의 은인이야. 형님이 제 손을 꽉 잡으실수록 저는 등줄기에 소름이 돋아나고 있었습니다. 확신에 찬 형님의 눈이 빛나고 있었어요. 저는 머릿속으로 우연의 일치라는 카드를 꺼내들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오싹해진 등줄기가 계속 느껴졌습니다. 형님 앞에서는 어색하게 장단을 맞추며 상황을 무마했지만 그 이후로 마음이 너무나도 무거워져서 주체가 안 됐어요. 특히나 아주버님의 영정 앞에서 눈물을 훔치고 있는 남편의 모습을 보고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신우이 또한 침울한 얼굴이었어요. 죄책감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다시 형님을 보기가 껄끄러워서 적당히 연락만 주고받고 지냈고요. 그저 우연의 일치였다고 여기면서 어떻게든 죄책감을 털어버리는 게 맞는 걸까요? 차마 남편에게는 밝힐 엄두가 안 나서 오늘 이날까지도 무당 얘기를 감춰두고 있네요. 안녕하세요. 저는 6학년 5반의 아줌마입니다. 저희 딸이 일찍 결혼을 하는 바람에 손자는 있지만 아직까지 할머니로 불리기 싫어서 만나는 사람마다 아직도 아줌마라고 우기곤 하죠. 저는 나름대로 세상을 선하게 살아왔다고 생각하고 이제껏 남한테 피해 안 끼치고 살았는데 오늘은 제 인생의 최악의 사건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이렇게 펜을 들었어요. 여러분, 제 이야기 궁금하신가요? 오늘 제가 말하려고 하려는 사건은 제 딸과 결혼했었던 사위놈의 만행에 대해서 고발하려고 합니다. 저는 경상북도 안동의 깊은 산골 출신입니다. 아버지는 나무를 해서 장에 내다 팔아서 저와 제 동생을 벌어먹여 살리고 어머니도 농사를 비롯해서 온갖 힘들고 험한 일을 하셔서 우리 자매를 키워오셨어요. 어릴 적 그저 산과 들에서 뛰어놀면서 봄에는 쑥을 캐고 여름에는 산딸기를 따먹고 하는 그야말로 산골 계집애로 자랐죠. 어머니 아버지를 따라서 낮에는 농사일을 돕고 밤에는 시골 학교 선생님들이 가르쳐 주시는 야학에 다니는 것으로 공부에 대한 목마름을 해결하곤 했습니다. 학교를 다닐 형편이 안 되어 중학교만 겨우 졸업하고 저는 안동의 산골을 떠나 도회지로 이사를 왔습니다. 그곳에서 작은 양복점에서 미싱을 배우는 견습공으로 사회생활을 시작했죠. 제가 일하는 양복점은 제가 살던 대구 시내에서도 예쁘고 튼튼한 양복을 만들기로 유명했던 장인이 운영하는 곳이었어요. 엄격한 양복점 사장님 밑에서 저는 양복의 실밥 따내는 일부터 시작해서 재단, 가위질을 거쳐서 미싱으로 양복 만들기까지 하나하나 착실하게 배워나갔습니다.
다행히 사장님은 성실하게 일하는 저를 좋게 보셨는지 오래지 않아서 저는 그 양복점의 1등 디자이너가 됐어요. 그러다 어느 날 제가 일하던 양복점에 어떤 잘생긴 청년이 찾아왔습니다. 그 사람은 곧 있을 회사 면접을 위해서 양복을 한 벌 맞추려고 한다는 것이었어요. 저는 한눈에 그 청년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치수를 잴 때 얼마나 제 가슴이 두근두근 뛰었는지 몰라요. 양복을 만들려면 치수를 재야 하잖아요. 그 청년 앞에 줄자를 들고 서서 저는 빨개진 얼굴을 들키지 않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청년은 저의 부끄러움을 눈치챘는지 조금 헛기침을 하더니 제가 줄자로 가슴 둘레를 잘 잴 수 있도록 팔을 양옆으로 활짝 벌려줬어요. 자, 잠시 그대로 있어 주세요. 예, 그런데 이번 주 일요일에 시간 있으세요? 네? 네? 시간이 되면 나랑 영화관 가는 건 어때요? 저는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그 옛날에는 여자가 먼저 데이트를 신청한다는 것을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어서 저는 그 청년이 마음에 들었어도 아무 말도 못하고 쑥맥같이 입술만 깨물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남자가 제 마음을 읽기라도 한 양 먼저 데이트 신청을 해주는 게 아니겠어요? 저는 뛸 듯이 기뻤습니다. 하지만 짐짓 아무렇지도 않게 대답을 했죠. 네, 그럴게요. 그럼 영화관 앞에서 봬요. 그래요. 펑크 내기 없깁니다. 저는 대답을 못하고 빨개진 얼굴로 겨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청년은 그걸 제 대답으로 생각했는지 만족한 웃음을 짓더니 양복점을 나갔어요. 이제 다들 눈치채셨겠지만 그게 저와 남편의 첫 만남입니다. 남편은 양복을 다 만들기까지 두세 번 저와 데이트를 계속했어요. 그리고 난 후에 저에게 사귀자고 고백을 하더군요. 저와 그 사람은 2년을 연애하고 나서 당연하게 그 다음 수순처럼 결혼을 했습니다. 우리 집에서도 번듯한 회사에 합격해서 잘 다니고 있는 성실한 이 사람을 좋게 평가해줘서 오히려 아버지는 저희 결혼식에서 저한테 과분한 사람이라며 남편에게 잘하라는 당부까지 하셨을 정도였어요. 그때 당시엔 우리 친정이나 시댁이나 가진 게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양복점 근처에 있는 단칸방에서 신혼살림을 시작했습니다. 옛날의 집 구조는 방 하나만 빼고는 욕실이며 화장실을 주인집과 같이 쓰는 구조였어요. 저랑 남편은 그렇게 좀 가난했지만 낭만적인 신혼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년 후에 저는 임신을 하게 되어 우리는 조금 더 큰 집으로 이사를 갔어요. 거기서 낳은 딸이 제가 얘기하려는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저는 딸 하나랑 아들 하나를 두었는데 맏딸은 유난히 책임감이 강한 아이였습니다. 어려서부터 동생들 잘 챙기고 초등학교 6학년부터는 저 대신 밥도 하고 설거지도 하면서 바쁜 저를 대신해서 집안일을 도맡아 하기도 했죠. 아주 착한 아이여서 자라면서 한 번도 제 속을 썩인 일도 없고 다른 아이들이 다 온다는 사춘기도 거의 없다시피 했어요. 그래서 저는 딸이 중고등학교 다닐 때 그 애를 혼낸다거나 싸운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쯤 저는 일하고 있던 양복점에서 독립을 해서 양장점을 하나 차렸는데 그게 잘 돼서 항상 바빴어요. 입소문을 타고 대구에 있는 여자들이 모두 제 양장점에 와서 투피스를 맞추고 모자도 사곤 했습니다. 남편은 다니던 회사에서 부장급까지 승진을 해서 우리는 전셋집에서 어렵지 않게 탈출할 수 있었어요. 40대 후반에 집을 사고 아이들이 어느 정도 크자 저는 잘 되고 있던 양장점을 정리하고 남편과 함께 여행을 다니면서 유유자적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때 큰아이는 대학생이었는데 24세 대구에 있는 대학에서 경영학과에 다니고 있었죠. 그런데 한 번도 속 썩이던 일이 없었던 이 딸아이가 어느 날 큰 사고를 치고 말았습니다. 저는 그날의 일을 선명하게 기억하고 있는데 그날은 장마철이었어요. 큰딸은 대학교 수업이 없어서 집에 저를 도와 음식을 만들고 있었죠. 딸은 음식에서 올라오는 냄새를 못 참고
갑자기 입을 틀어막고 화장실로 달려갔습니다. 저는 처음엔 얘가 뭘 잘못 먹어서 그런가 했었는데 화장실에서 계속해서 헛구역질을 하는 것이 너무나 수상했어요. 딸은 화장실에서 한참 헛구역질을 하고 눈물이 글썽해서는 밖으로 나왔습니다. 저는 그 애의 손을 잡고 딸의 방에 급히 들어가서 문을 잠갔죠. 도대체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집에는 그때 그 애랑 저밖에 없었는데 말입니다. 너 바른 대로 말해봐. 임신한 거 아니야? 딸은 한참을 아무 말이 없다가 작게 고개를 끄덕이며 고개를 푹 숙였어요. 저는 너무 황당하고 기가 막혔습니다. 누굴 사귀는 기색도 없었는데 도대체 어떻게 임신을 한 걸까요? 저는 그 애를 마치 탐문수사하는 형사처럼 다그치기 시작했습니다. 애 아빠는 누구야? 도대체 언제 엄마도 모르게 누굴 사귄 거야? 뭔가 좀 그렇게 조심하라고 일렀는데 어떻게 된 거니? 엄마, 저 이 아기 낳고 싶어요. 제발 지우라고 하지 말아주세요. 저는 애 아빠가 누군지를 물었는데 딸은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아기 안위부터 걱정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딸이 괘씸하고 배신감이 들었지만 그래도 부모로서 아이가 저지른 일에 대한 수습도 하고 딸의 남자친구도 만나봐야 되겠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울고만 있는 딸에게 한 문장씩 대답을 들어서 겨우 그 아기 아빠가 같은 과 선배며 군대를 갔다 왔고 어떻게 사귀는 사이가 되었을지를 알게 됐습니다. 저는 생각할수록 분이 나서 그 남자친구의 핸드폰 번호를 물었죠. 그런데 딸이 그건 절대로 안 알려주려고 하는 거예요. 엄마, 제발요. 오빠는 아직 제 뱃속에 아이가 있는 걸 몰라요. 아직 말 안 했어요. 저 혼자 키우려고. 저는 딸의 말을 듣고 너무나 기가 막혔습니다. 남자가 돼서 책임질 일을 했으면 결혼을 하든 아니면 수술을 시켜주든 책임을 지게 하는 게 맞지. 내 딸이지만 아이가 너무 맹추같이 군다는 생각을 했어요. 무슨 소리를 하는 거니? 그 남자애한테도 얘기를 해야지. 어쨌거나 이 아빠인데 책임지게 해야지. 네가 못하면 엄마가 할게. 그놈 만나게 날짜 잡아봐. 딸은 면목이 없었는지 내가 얘기하는 내내 고개만 푹 숙이고 입술을 깨물고 있었죠. 그래도 몸이 안 좋은 애한테 너무 스트레스를 줄 수도 없어서 저는 딸에게 방에서 쉬라고 말한 다음 딸의 방을 나왔습니다. 그날 밤에 퇴근을 한 남편에게 딸의 임신 사실을 말해야 하는데 저는 도저히 입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남편의 부모님은 두 분이 다 학교 선생님이셔서 남편 역시 꼬장꼬장한 성격의 옛날 사람이었던 겁니다. 특히 딸을 너무 예뻐했던 우리 남편은 사위를 보게 되면 회사 면접보다 더 까다롭게 고를 거라고 평소에도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저를 비롯해 가족들에게도 말하고 다녔던 사람이거든요. 저기, 여보, 우리 딸이 그런 남편에게 딸이 사고 쳐서 임신했다고 어떻게 이실직고를 하겠어요. 남편은 제가 말을 흐리며 우물쭈물하자 답답했는지 식탁에 와서 앉았습니다. 아, 무슨 일인데 그래? 말하기 힘든 얘기야? 아, 왜 이렇게 뜸을 들여? 그게 우리 딸이 사고를 쳤어. 학교에서 남자를 사귀었나 봐. 얼마나 긴장을 했는지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남편은 임신이란 단어를 듣자마자 어깨를 부들부들 떨더니 당장 화를 내며 딸의 방에 달려갔어요. 너 그게 정말이야? 어느 놈이야? 어느 비겁한 놈이 널 이렇게 만들어? 그래놓고 아직도 네 임신 사실을 모른다고? 내 이놈의 자식을 그냥... 아, 아빠, 그 사람 잘못 아니에요. 제가 조심하지 못해서 그랬어요. 그 사람 탓하지 마세요. 아니, 아무리 봐도 그놈의 잘못인데 불쌍한 우리 딸은 그래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자기 남자친구 편을 드는 겁니다. 저와 남편은 딸의 눈을 보자 한숨이 나왔어요. 완벽히 사랑에 빠진 여자의 눈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상대는 누군지 알지도 못하는 놈이니 얼마나 저도 남편도 답답했겠어요.
남편은 그래도 딸에게 윽박지르지 않고 조용히 그 남자의 연락처를 물었습니다. 그리고 그 애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곧 우리 집으로 그 애가 전화를 했고 남편은 딸에게 눈짓으로 전화를 받으라고 했고 딸은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윤이구나. 무슨 일이야? 이 오빠 보고 싶어서 문자 온 거야? 아니, 오빠, 그게 아니고. 딸이 답답하게 말끝을 흐리자 남편이 수화기를 뺏어들고는 다짜고짜 딸의 남자친구에게 큰 소리로 호통을 치기 시작했어요. 자네, 나 윤희 애빌세. 조만간에 좀 만나야겠는데 우리 집으로 와. 지금의 사위는 갑자기 여친의 아버지가 등장하자 깜짝 놀랐는지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네. 아버님이시라고요? 네, 제가 윤희를 사귀고 얼마 안 되어서 아직 부모님 만날 단계까지는 아닌데. 남자친구의 마지막 말은 이제까지 꾹 눌러 참고 있던 남편의 인내심을 완전히 폭발하게 만들어 버렸어요. 우리 남편이 평소에는 아주 유하지만 한번 화가 나면 화상 같은 사람이었거든요. 뭐라고? 이놈이 어디서 좋은 말 할 때 당장 우리 집에 튀어와. 네가 무슨 짓을 했는지 알아? 어디서 이놈이 내 딸을 임신시켜놓고 꼬리를 자르려는 거야? 어, 임신, 윤희가 그런 말을 안 했는데 아버님 일단 진정 좀 하시고요. 시끄러. 내가 지금 진정하게 생긴 줄 알아? 너 같은 놈은 당장 물고를 내고 싶지만 어떻게 생겼나 얼굴이라도 봐야겠으니 얼른 튀어와. 남편은 그렇게 쏘아대고는 화가 나서 전화를 던져버리듯 끊고 말았습니다. 저와 제 딸은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그 두 남자의 대면을 걱정스럽게 바라봤죠. 곧 딸의 남자친구가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남편은 그 애의 얼굴을 보자마자 멱살을 잡아 끌다시피 해서 거칠게 응접실 소파에 앉혔어요. 아, 아버님, 너무 과격하시지 않습니까? 제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이러세요? 뻔뻔스럽게도 사위놈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린 듯이 남편에게 볼멘 소리를 하고 잡힌 목덜미를 문지르면서 자리에 앉았어요. 그러고는 딸을 불러 물을 달라고까지 하는 게 아니겠어요? 이 뻔뻔한 자식이. 그럼 순진한 여학생 꼬셔서 임신이나 시킨 게 잘못이 아니라 자랑인가? 너 내 딸이랑 무슨 짓 한 거야? 아니, 얘가 저 좋아서 달라붙은 거라니까요. 윤희가요. 저 복학하고 난 다음부터 엄청 저를 쫓아다녔단 말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그 녀석의 뒤통수를 되게 한 대 쳐주고 싶었지만 딸이 옆에서 제 남자친구를 감싸고 두는 바람에 애석하게도 그렇게 못했어요. 딸은 남자친구를 대신해서 아버지와 싸울 듯한 기세로 팔짱을 끼고 말했습니다. 아빠, 우리 오빠 잘못 없어요. 정말로 제가 오빠한테 반해서 쫓아다닌 것도 맞고, 제가 잘못해서 악이 생긴 거니까 나무랄 거면 저를 나무라세요. 제발요. 이렇게 말하면서 눈물을 터뜨리는데 어떻게 더 그놈을 혼낼 수가 있겠습니까? 그때부터 저희 부부는 딸과 사위에게 약한 부모가 되고 말았죠. 지금 생각하면 우리의 선택이 아주 잘못되었다는 걸 알지만 그때는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딸이 뱃속에 품고 있는 생명도 함부로 지우라고 말할 수도 없었어요. 남편은 남자친구 부모님과 만나야겠다면서 딸의 남자친구에게 집 주소를 물었고 남친은 할 수 없이 그 집의 주소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근데 그 집이 대구에서는 엄청 부자들이 모여 사는 이른바 부촌이었던 거예요. 남편과 저는 괜히 주눅이 들었죠. 아니, 정확히 말하자면 남편은 그다지 충격을 받지 않았는데 제가 더 자격지심에 충격을 받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딸의 남친이 대학생인 주제에 자기 아빠 그랜저 승용차를 끌고 다니고 아버지가 크게 사업을 해서 80평이 넘는 단독주택에 살며 가정부까지 두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어느 누가 주눅들지 않겠어요. 우리는 평범한 중산층 정도인데 이렇게 경제적으로 차이가 나는 결혼을 어떻게 시킬까 하는 게 이제 저의 걱정거리가 됐습니다.
부끄럽지만 저는 사위의 얼굴을 본 순간부터 이놈을 놓치면 후회하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아주 멀쩡하게 잘생긴 대학생이었던 겁니다. 게다가 집도 부자니까요. 지금에서야 그때 그런 생각을 한 제가 틀렸다는 걸 뼈저리게 느끼고 있지만 그때는 아무튼 그랬다는 얘기입니다. 그 집에 시집 가면 우리 딸이 최소한 고생은 안 될 것 같다. 희망적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노선을 바꿔서 얼른 딸과 사위의 결혼을 추진하는 쪽으로 생각을 고쳐 먹었습니다. 한편 남편은 화가 나서 사위의 부모님을 만났는데 생각 외로 그 두 분이 너무 점잖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더 이상 화를 낼 수도 없어 남편은 한층 가라앉은 목소리로 이렇게 말을 했어요. 예, 제가 오늘 두 분을 뵙게 된 것은 저희 딸과 대개 아드님이 사귀는 도중에 사고로 저희 딸이 대개 따님이 임신을 했단 얘기죠? 알고 있습니다. 제 아들놈이 미우시겠지만 한 번만 봐주세요. 저희는 윤희를 가족으로 받아들일 각오까지 하고 있습니다. 나 참, 뭘 잘했다고 각오시긴 한데요. 지금 생각해보면 기야 말 일이죠. 멀쩡히 학교 다니는 처녀애를 임신시켜 놓고는 그럼 그냥 입 닫고 책임도 안 지려고 했다는 말인가요? 저는 가만히 사돈될 사람들을 천천히 뜯어봤습니다. 시아버지는 인자하게 생겼지만 시어머니는 호랑이처럼 기가 세게 생겼더라고요. 아차, 우리 윤희가 결혼하면 초반에 고생 좀 하겠구나 하는 생각을 제 마음대로 전개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제 사위라는 놈이 갑자기 그놈의 부모님에게 말을 툭 던지더라고요. 아, 그런데 엄마 아버지, 저 결혼 꼭 해야 돼요? 아직 대학생이고 해야 할 일도 많은데 졸업하고 대학원도 더 다니고 싶고요. 그냥 윤희 뱃속 아기 산부인과 가서 지우면 안 되나? 아들의 이 오만방자한 말에 점잖은 시댁 어른들조차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제 분노는 말할 것도 없었고요. 저런 썩을 놈을 봤나. 감히 누구 딸 몸에 칼을 대려고 해. 제 얼굴이 분노로 불그락 푸르락 해진 걸 눈치채고 남편이 가만히 제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여보게, 자네 생명이 얼마나 숭고한 것인지 모른단 말인가? 어떻게 내 딸의 아이를 지우라고 말한단 말인가? 어른들 앞이어서 그랬는지 남편의 말투는 제법 침착했지만 제 손을 잡은 손에는 힘이 꽉 들어가 있었어요. 저는 곧 알 수 있었죠. 남편도 어쩔 수 없이 화를 누르고 있다는 것을요. 사위 놈의 어머니는 자기 아들을 짝 째려보더니 아들의 뒤통수를 한 대 퍽 후려 치셨습니다. 옳거니 잘한다. 아까부터 제가 하고 싶었던 걸 사부인이 대신 해주자 저는 후련한 기분이 들면서 남편의 손을 놓을 수가 있었어요. 시끄러 이 자식아. 네 잘못으로 이렇게 된 거 아니야? 그러니까 몸가짐 조심하라고 했잖아. 요즘은 남자가 더 조심해야 되는 거야. 아, 아파, 엄마. 알았다고. 내가 책임지면 되는 거지. 결혼해주면 될 거 아니야. 아니, 결혼을 해준다니요. 저는 다시 저 얄미운 사위 놈의 뒤통수를 때려주고 싶은 마음을 꾹 누르고 사부인에게 말했습니다. 애들 결혼은 최대한 조용히 치르시죠. 학기 중이니까 일단 우리 애는 휴학을 시키고 집에서 태교나 하라고 해야겠습니다. 대학교에 무슨 흉한 소문이 들지 모르니까요. 그리고 애 낳고 나서는 사부인이 애 봐주시겠죠? 제가 그 말을 하자 사위놈의 어머니 표정이 확 변했습니다. 아니, 제가 왜 애를 키웁니까? 두 애들이 애 만들었잖아요. 우리 아들 잘못만도 아니니 책임은 둘이 지라고 해야죠. 저는 그 애 못 키웁니다. 그런 줄 아세요. 아니, 그럼 우리의 대학은 어떻게 하고요? 남은 학기 마치고 졸업은 시켜야죠. 그렇게 따님 걱정되시면 사부인이 손주 봐주시면 되겠네요. 제가 욱하려는 것을 남편이 다시 제 손을 잡았어요. 그리고 고개를 좌우로 저었습니다. 참으라는 뜻이겠죠. 남편은 애써 미소를 지으면서 사위의 부모님을 바라보고 말을 이어갔습니다.
저희 딸이 아무 잘못이 없다고 말은 하지 않았지만 사부인 말씀대로 애는 둘이 만들었으니 그럼 대개 아드님도 학교 그만 다니고 돈 벌어서 우리 딸과 태어날 손주 부양을 해야 되겠네요. 안 그렇습니까, 사돈어른? 남편은 이번에도 사돈 어른을 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 남편이 어디 가서 말발로 따지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사돈 어른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사부인에게 말했어요. 여보, 당신이 좀 져줘야겠어. 아직 공부해야 하는 우리 아들인데 그럼 어떡하겠어. 그리고 저 애도 우리 집에 들어와서 사는 게 맞지. 어떻게 쟤들 둘이 나가 살면서 살림을 할 수 있겠어? 아직 어린데. 사부인은 남편의 말이라면 그저 꼼짝을 못하는지 분한 마음을 누르고 겨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서 얼떨결에 급하게 우리 딸을 결혼시키고 시댁에 들여보냈죠. 그렇게 한 결혼이 저라고 뭐 마음에 들기라도 했겠습니까? 우리 딸 번듯한 직장에 들여보내서 커리어 우먼을 만들어보는 게 저의 소원이었는데 이젠 뭐 직장 생활은 물론이고 대학교 남은 학기나 다 마칠 수 있을지조차 불투명해져 버렸어요. 저는 딸의 결혼식장에서 속상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딸은 제 이런 마음도 모르고 뭐가 좋은지 미운 사위놈의 팔짱을 꼭 끼고 행복한 웃음을 짓고 있지 않겠어요? 저놈의 기집애를 그냥. 그렇게 시댁에서 시작한 딸의 신혼생활은 처음부터 순탄치가 않았습니다. 시부모님 앞에서 잔뜩 얼어 있었던 딸은 시댁에서 구박을 받고 살았던 모양이에요. 그것도 저는 아주 나중에 알았습니다. 평소에 딸이 내색을 전혀 안 했거든요. 그 애는 워낙에 착한 아이였고 부당한 일도 속으로 참아내는 성격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딸의 몸은 여기저기 망가져가기 시작했습니다. 시댁이 워낙 잘 사는 집안이라 그 애가 직접 밥이나 빨래 같은 집안일은 할 필요는 없었지만 나중에 딸이 집안 살림까지 해가면서 시어머니 등살을 시달린 걸 알게 됐죠. 태어난 손자를 혼자 독박 육아하면서 잠도 잘 못 자고 낮에도 애기한테 시달린 것 같더라고요. 아무리 젊어도 어떻게 몸이 망가지지 않을 수 있겠어요. 그러는 동안 사위놈은 혼자 대학교를 잘 졸업하고 대학원까지 기어코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그에 반해서 우리 딸은 대학도 손주의 돌잔치까지 마치고 나서야 복학해서 겨우 졸업하고 나선 취직도 못하고 다시 집안에 들어앉았어요. 아이가 아직 어리니까요. 육아가 끝난 것이 아니니까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딸이 대학 다닐 동안은 오전에 아기를 어린이집에 맡기고 저녁에는 제가 데려와서 아기를 돌봤습니다. 사부인은 집에서 살림도 가정부에게 맡기고 아무것도 안 하는데도 정말로 손주를 봐주시지도 않았어요. 사부인은 전형적인 부잣집 마나님이라 철 따라 애들 놔두고 해외여행하고 남편과 팔자 좋게 골프나 치러 다니더군요. 누구는 팔자 좋아서 저러고 사는데 나는 아기 돌보느라 밤잠도 못 자고 분유 먹이고 젖병 소독하다 보면 정말 화가 나더군요. 저는 그런 사부인이 진짜로 얄미웠지만 딸 자식 가진 게 죄인이라고 사부인에게 한마디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힘들게 키운 손자 아이가 이제 중학생이 됐습니다. 그만큼 키우고 보니 좀 보람이 있더라고요. 내 손자에게 정도 새록새록 들고 말이죠. 남편은 대기업을 정년 퇴임하고 이제 저랑 여행 다니고 편하게 살고 싶다면서 큰 캠핑카 하나를 사서 주말마다 전국을 떠돌아다니면서 자연에서 소꿉놀이 하듯 오순도순 캠핑하다가 돌아오곤 합니다. 사위는 서울로 발령이 나서 딸과 손주와 떨어져서 주말 부부를 하고 있어요. 딸은 이제 시댁에서 나와서 우리 집 근처에서 작은 아파트를 얻어 살고 있습니다. 이젠 제가 우리 손자 얼굴을 매일 안 보면 병이 들 지경이라 같이 살자고 했지만 딸은 엄마 힘들게 하기 싫다면서 그 대신 걸어서 10분 거리에 있는 아파트로 오겠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떨어져서 산 지 몇 달이 되지 않아 그 사달이 나고 말았던 겁니다. 지금도 생각하면 피가 거꾸로 치솟습니다. 그날도 저희 아파트 앞에 있는 동네 식당에서 저희 부부는 딸과 손자를 데리고 외식을 하고 있었어요. 사위는 서울에 있는 집에서 내려오지 않았고요.
서울로 발령난 동안 사위는 회사에서 가까운 곳에 원룸을 얻어 생활하기로 했거든요. 그 동네 식당의 사장님은 저와 한 동네에 산 지 20년이 넘어서 내 딸이 어떻게 자랐고 어떻게 결혼하게 됐는지도 다 알 정도로 친하게 지낸 사람이었습니다. 일요일이 되면 우리 가족은 다 같이 그 식당에서 고기를 시켜 먹으면서 다음 일주일을 보낼 힘을 얻곤 했었죠. 여느 때와 다름없이 평온한 일요일 오후가 될 뻔했는데 식당 여사장님이 저를 몰래 손짓해서 부르는 것이었어요. 한참 고기가 맛있게 익고 있는 참이어서 저는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그런데 식당 사장은 심각한 얼굴로 저를 가게 뒤에 있는 별실로 데려가는 것이었어요. 아유, 왜 그래? 아니, 무슨 할 얘기가 있어, 자기야? 아니, 이것 좀 봐봐. 이거 자기네 사위 아니야? 여사장님이 컴퓨터 모니터에 연결된 가게 CCTV를 켰어요. 그 가게에는 룸이 몇 개 있었는데 그쪽 CCTV인 것 같았습니다. 저는 별 생각 없이 그 화질도 구린 CCTV를 보다가 깜짝 놀라고 말았죠. 이것들이 뭐야 이거? 아유, 그러니까 말이야. 나도 아무 생각 없이 보다가 깜짝 놀랐다니까. 여기 찍힌 거 자기네 사위 맞지? 그 화면에선 우리 사위가 웬 젊은 여자를 끼고 앉아서 고기를 구워 먹으면서 술을 마시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그것뿐이면 말을 안 해요. 어머, 어머, 자기네 사위 뭐 하는 짓이래? 나 참 뻔뻔스럽다. 정말 벌건 대낮에. 사위가 그 여자랑 시시덕거리면서 쌈을 싸주고 그 여자는 그걸 천연덕스럽게 받아 처먹고 있는 거예요. 게다가 사위는 그 여자의 짧은 치마를 들추고 허벅지를 만지는 게 아니겠어요? 점점 더 영상이 가관이었습니다. 낯뜨거운 장면들이 펼쳐져서 저는 더 이상 그 영상을 보기가 괴로웠어요. 그 눈치를 챘는지 여사장은 CCTV를 멈췄습니다. 눈앞에서 주마등처럼 방금 본 영상들이 지나갔어요. 저절로 주먹이 쥐어지고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났습니다. 사위라는 새끼가 우리 딸을 배신하고 바람을 피운 현장을 잡아버린 겁니다. 저는 기가 막혀서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죠. 자기야, 정신 놓으면 안 돼. 이제부터 정신 바짝 차려야 된다. 인간 말종 같은 사위 너무 홍구멍을 내줘야지. 사장님의 말이 맞았습니다. 인간 같지 않은 놈. 제 사위는 단숨에 바람핀 나쁜 새끼가 됐고 제 가족에서 퇴출되어야 할 1순위 대상자가 되고 말았어요. 자기야, 이 영상 원본 지우지 말고 꼭 가지고 있어라. 알았지? 내 이년놈들을 그냥... 식당 사장님은 비장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는 저와 함께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를 의논하겠다고 했어요. 그 여사장은 오지랖이 넓은 동네 반장 같은 아줌마라서 이런 일을 한두 번 본 게 아니라 저한테도 아주 큰 도움이 됐습니다. 네, 자기네 사위가 또 그 여자 데려오면 꼭 사진 찍어서 증거 남길게. 알았지? 그러니까 얼른 딸내미 이혼시켜. 아유, 더 이상 마음 다치기 전에. 아니요, 아직 그럴 때가 아니죠. 저는 딸 몰래 이 사위놈의 만행을 더 조사해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그래서 집에 가서 남편에게 말했어요. 오랜만에 사위 얼굴이나 보고 올까? 여보, 나 좀 서울집에 데려다 줄 수 있어? 내가 반찬 좀 해서 우리 사위 잘 지내나 보고 올라니까. 남편은 뜬금없이 사위를 보고 오겠다는 제 말에 조금 고개를 갸웃했지만 그러지 말란 법도 없으니 흔쾌히 서울을 같이 가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얼른 사위가 좋아하는 장조림, 멸치 등의 밑반찬을 만들어 싸가지고 남편과 함께 사위가 사는 회사 근처의 서울집으로 향했어요. 일요일 저녁에 서울 가는 길은 조금 혼잡해서 저는 사위가 사는 원룸 오피스텔에 자정이 다 되어서야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차에서 기다리겠다는 남편에게 말했죠. 당신도 우리 사위 얼굴 좀 보고 싶지 않아? 나랑 같이 올라가요. 오랜만에 사위한테 술이라도 좀 얻어 먹든지. 난 여기 있으면 안 돼.
사위 보기 아직 좀 껄끄러운데 내 그놈의 자식한테 맺힌 게 많아서. 바로 그러니까 그놈의 쌍판대기를 봐야 한다는 겁니다. 저는 잠자코 안 가겠다는 남편을 설득해서 사위의 원룸 앞에 벨을 눌렀어요. 곧 안에서 우당탕탕 소리가 나고 한바탕 난리가 벌어지는 듯한 소리가 나더니 사위가 실크 가운을 입고 문을 열었습니다. 어지간히 놀란 눈치더군요. 내가 잘 있나 얼마나 궁금하든지 이렇게 말 안 하고 찾아와서 미안하네. 나는 화를 꾹 참고 억지 미소를 지으면서 사위 놈의 얼굴을 살폈죠. 현관에 있던 여자 구두는 숨기긴 했는지 사위는 당황한 기색이 보이지 않더라고요. 뻔뻔한 놈. 아버님, 어머님 오시려면 미리 말씀이라도 주시지. 아니, 갑자기 이렇게 오시면 어떡해요. 아니, 제가 대접할 것도 없고 집 정리가 안 됐는데. 괜찮아. 그냥 자네 얼굴 보고 싶어서 내가 자네 좋아하는 반찬 싸가지고 왔어. 이것만 냉장고에 넣고 갈 거야, 금방. 에휴, 그런데 화장실이 어딨어? 제 입에서 화장실이라는 소리가 나오자 사위의 얼굴이 금방 똥 씹은 표정이 되어버린 겁니다. 옳거니 그년이 거기 숨어 있었던 거죠. 저는 일부러 크게 들으라는 듯이 말했습니다. 아유, 내가 여기까지 올라올 때 휴게소를 안 들려서 소변이 급한데 얼른 화장실 좀 갔으면 쓰겠네. 나 화장실 써도 되지? 아니, 안 돼요, 어머님. 저기 화장실에 물이 안 내려가요. 들어가시면 안 돼요. 사위는 정말 급했는지 화장실 문을 가리고 제가 못 들어가게 막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사위를 얼른 밀치고 화장실 문을 벌컥 열었죠. 그곳에는 가슴을 다 내놓은 채 덜덜 떨고 있는 사위의 상간녀가 있었습니다. 이년? 넌 도대체 누구야? 어디서 뭐 하는 거야, 이년이? 우리 사위랑 무슨 짓 했어? 저는 계획했던 대로 뻔뻔한 사위놈의 바람 현장을 잡아내고야 말았습니다. 옆에서 남편의 눈도 화등잔 만해져선 남편은 미친 듯이 사위의 등짝을 때리기 시작했어요. 이 나쁜 놈, 미친 놈아. 우리 딸 배신하고 서울서 이렇게 다른 년이랑 뒹굴고 있었어? 이 때려주게도 시원치 않은 놈아. 남편은 어디라고 할 것 없이 마구잡이로 사위의 온 몸뚱아리를 때렸습니다. 그러면서 악에 받쳐서 소리를 질렀어요. 오피스텔에서는 한밤중에 이런 소란이 일어나자 무슨 일이 났는가 하고 옆집에서 구경을 왔나 봅니다. 사방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났죠. 저는 옆에서 사위의 상간녀를 무릎 꿇려 놓고 호통을 치기 시작했어요. 저는 이 사위놈의 만행을 만천하에 공개해서 다시는 회사에서 얼굴도 못 들고 다니게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때는 그만큼 화가 나서 눈에 뵈는 것이 없었죠. 이년이, 너 누가 가정 있는 유부남 꽃이라고 그랬어? 네 부모가 그렇게 가르치디? 어디 할 짓이 없어서 유부남이랑 놀아나, 이 나쁜 년아. 너희 같은 년놈들은 쌍으로 콩밥 먹어봐야 돼. 사위는 벌벌 떨면서 남편이 때리면 때리는 대로 맞고 있다가 두 손을 모아 남편에게 싹싹 빌었습니다. 아버님, 한 번만 봐주세요. 아이, 제발 그만 때려요. 아버님 아파요. 하지만 남편은 이미 눈이 돌아서 사위의 항변은 들리지도 않았죠. 우리 불쌍한 딸은 이런 놈을 철석같이 믿고 있었을 걸 생각하니 저도 속에서 천불이 나는데 남편은 얼마나 더 그랬겠어요. 내가 네 연놈들 꼭 고소해서 콩밥 먹게 할 거야. 저와 남편은 서울에서 그 난리를 치고 집으로 돌아와서 바로 사부인에게 전화를 걸어서 따졌습니다. 사위 놈의 만행을 다 낱낱이 까발리고 이혼과 함께 거액의 위자료를 요구했죠. 사부인은 그런 눈치를 전혀 모르고 있었는지 사돈 어른에게는 절대 말하지 말아달라고 통사정을 하더군요. 우리 아들이 잠깐 눈이 돌아서 실수를 한 것 같은데 사부인이 이해 좀 해주시고 제발 고소는 하지 말아주세요. 네? 우리 바깥 어른 아시면 우리 아들 죽습니다. 제발 부탁 좀 드려요. 그러나 그 말을 들어줄 제가 아니었습니다.
사부인, 대개 아드님 인생이 이제 끝난 거나 다름없어요. 그러니 진작에 아들 간수 좀 잘하시지 그랬어요. 대개 아들 조금만 단속하고 신경 썼으면 이렇게 아들이 바람이나 피고 다닐 일은 없었을 거 아니에요. 아휴, 이번 일은 대개 아들 잘못 키워서 이런 거예요. 저는 평소에 사부인에게 못하고 꾹꾹 눌러 담았던 말들을 시원하게 다 쏟아내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부인은 기가 막혀 콧방귀를 뀌었지만 제가 하는 말이 다 맞는 말 아니겠어요? 그러니 입이 10개라도 저한테 더 이상 대거리 하지는 못하더라고요. 딸 역시 이번 일로 마음을 많이 다쳤지만 그래도 제가 생각한 것보다는 훨씬 덤덤하게 이혼을 받아들이더라고요. 제가 딸 마음 다칠까봐 사위 바람 피운 것을 비밀로 하려고 했는데 딸은 이미 얼핏 눈치를 채고 있었나 봅니다. 엄마, 나 배려해 주려고 말 안 하는 거 알지만 나도 그 사람이 딴 여자 만나고 있었다는 거 알고 있었어. 어떻게 모를 수가 있겠어요. 집에 올 때마다 다른 향이 나는데. 나 아직 남편을 사랑하나 봐요. 그래서 바람 피우던 거 정리하고 나한테 돌아오길 바래서 엄마한테 아무 말 못하고 이때까지 결혼 생활 끌고 온 건데 이젠 우리 자식 생각해서라도 이혼해야 할 것 같아요. 고마워요, 엄마. 내가 결심 못해서 바보같이 이때까지 끌고 왔던 결혼 생활에 미련 안 남게 해줘서. 딸한테 이 말을 듣는데 딸의 슬픔과 억울함이 고스란히 제 마음에 못처럼 박히는 겁니다. 저는 딸을 끌어안고 엉엉 울었어요. 우리 딸, 네가 뭐가 모자라서 그런 가시밭길을 가? 그냥 이혼하고 우리 같이 살자. 괜찮아. 그 나쁜 놈일랑 잊어버리고 다른 착한 남자 찾아서 재혼해도 되잖아. 네가 뭐가 모자라서 바보처럼 참고 살아. 엄마, 나 그 집에서 외로웠어. 시댁이라고 들어가 사는 동안에 내가 얼마나 외로웠는지 몰라. 제가 울기 시작하자 딸의 마음도 풀어졌는지 딸도 저를 끌어안고 마음속에 담아뒀던 말들을 쏟아내놓더라고요. 딸의 말에 의하면 시댁에서 우리 손자를 키울 때도 그 뻔뻔한 놈은 집에 매일 공부한답시고 늦게 들어왔답니다. 육아는 하나도 도움을 안 준 건 뻔한 일이고요.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는 대학원 생활을 하면서 그때부터 다른 여자들을 다양하게 만나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부인은 그런 제 아들한테 하나도 신경 안 쓰고 살더랍니다. 아들이 집에 왔는지 밥을 먹었는지 그런 것조차 모르고 아예 관심도 없었다고 하네요. 게다가 사부인은 처음에는 살림은 안 하고 아이만 키우고 있던 우리 딸에게 집안일을 시킨다고 가정부를 내보내고 집안 살림까지 하게 했답니다. 그 부잣집에서 뭐가 부족해서 그랬겠어요. 다 우리 딸 고생시키려고 그랬던 거죠. 그리고 툭 하면 애 보고 있던 딸 불러내서 물 떠달라 과일 깎으라 시키고 자기 옷은 철마다 비싼 걸로 여러 벌 사면서도 제 딸에겐 옷도 제대로 안 사줬던 모양이에요. 한밤중에 애가 울어도 자기 손주인데 한 번도 방 밖으로 나와 봐준 적이 없다고 하더군요. 시아버지 역시 사업한다는 핑계로 밖으로만 돌며 집안일에 신경 안 쓰고요. 그렇게 콩가루 집안이니 아무리 돈이 많으면 뭐래요. 가족다운 가족이 아닌데요. 그런 경직되어 있는 시댁의 분위기를 적응 못하고 우리 딸은 그저 몰래 정신과 상담을 받았었나 봐요. 시댁에 살 때 애 키우면서 살림까지 도맡아 하는 바람에 산후 우울증이 와서 정신과를 다녔더니 시어머니라는 작자가 그렇게 멘탈이 약해서 어디다 써먹겠냐고 하면서 제 아들이 밖으로 도는 게 오히려 우리 딸의 탓이라고 하더랍니다. 아니 그렇게 마음이 약해서 넌 제대로 애나 키울 수 있겠니? 꼭 아무것도 아닌 일에 꽁 해가지고는.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너를 싫어하는 거야. 이런 천하게 나쁜 할망구 같으니라고. 우리 착한 딸이 어디가 어때서 제 망나니 아들이 잘못한 건 생각도 안 하고 모든 잘못을 우리 딸 탓으로 돌렸다니 그건 말도 안 되는 가스라이팅이 어디 있나요? 딸의 고백을 듣고 저는 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갑자기 딸이 그 고생을 한 게 모두 제 탓인 것처럼 느껴졌어요. 제가 좀 더 빨리 딸의 고통을 알아챘더라면 딸의 마음이 썩어 문드러지기 전에 그 지옥 같은 시댁에서 데리고 나와줄 수 있었을 텐데 말이에요. 애초에 결혼 자체가 매끄럽지 못했으니 어떤 형태로든 터졌을 일이었는데 저 역시 딸이 부잣집에 시집 갔다는 허영심에 젖어서 정작 딸의 행복에 대해서는 신경을 못 썼던 셈이죠. 저는 딸에게 이번 참에 사위놈이랑 그 상간녀를 고소하고 이참에 이혼까지 깨끗하게 마무리해서 새로운 행복을 찾자고 했어요. 그랬는데 사돈 어른이 전화를 걸어오는 게 아니겠습니까? 발신자를 보고 정말 그 사돈이 맞나 하고 제 눈을 의심했어요. 아니, 양심이 있다면 이렇게 뻔뻔하게 전화를 하면 안 되죠. 전화를 받고 싶지도 않았지만 그래도 아직 이혼을 하지는 않았던지라 가족이니까 하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접니다, 사부인. 조만간 새아기 데리고 한번 만납시다. 제가 할 얘기가 있어서요. 이 양심 없는 인간들이 뻔뻔하게 또 전화를 해서 우리 딸에게 회유를 하려고 하다니요. 저는 사돈 어른의 전화를 거절하고 딱 끊으려고 했지만 옆에서 남편이 말려서 꾹 참을 수밖에 없었어요. 남편은 제 전화를 가져가더니 사돈 어른과 침착하게 전화 통화를 이어나갔습니다. 제 딸은 건드리지 마시죠. 사돈 어른도 이제는 다 알고 계실 거 아닙니까? 대개 아드님이 우리 딸한테 무슨 짓을 했는지 말이에요. 저도 댁내 아들놈 얼굴도 보기 싫지만 법정에서는 한번 만나야 할 테죠. 개인적으로 보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지 마시고 사돈. 우리가 그 집 딸내미 거둬서 우리 집에 데리고 있던 시간 생각은 해줘야죠. 막말로 부잣집에서 부족함 없이 아들 키워놓고 이제 와서 발을 빼겠다고 하면 어떡합니까? 드디어 바깥 사돈의 추악한 민낯이 드러나는 대목이었습니다. 자기 아들을 살리겠다고 우리 딸한테 고소 취하해달라고 하는 거겠죠. 그러나 저와 남편은 이미 사돈댁이고 뭐고 그 집과는 더 이상 연을 이어나가고 싶은 마음이 싹 사라져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됐습니다. 사돈이고 뭐고 이번 참에 그냥 싹 다 인연 끊어버리고 말겠습니다. 우리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손자를 위해서라도요. 우리 손주가 그 집에서 어디 제대로 된 인성을 가진 인간으로 자라겠습니까? 그런 막장 콩가루 집안과는 어릴 적부터 인연을 끊는 게 나을 겁니다. 행여 양육권 가져올 생각 꿈도 꾸지 마세요. 그쪽 아들과는 깨끗하게 갈라설 거고요. 이제 다시는 꿈에서도 엮이고 싶지 않습니다. 이만 끊겠습니다. 여보세요. 사돈. 전화를 끊어버리고 나서 남편은 앞으로 사돈 어른이 전화를 걸어오면 다 자기한테 넘기라고 하더군요. 저는 그때 남편에게 든든한 가장의 얼굴을 봤어요. 평소에도 물론 우리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인 건 알고 있었지만 이때만큼 남편이 멋있어 보인 적이 없었습니다. 그 후엔 어떻게 됐냐고요? 사위와 그 상간녀는 둘 다 검찰에 넘겨져서 조사를 받았어요. 그 조사에서 또 하나 사위놈의 큰 죄가 드러났죠. 사위는 자기가 다니던 서울의 무역회사에서 상간녀와 짜고 거액의 회사 돈을 횡령했던 모양입니다. 사위와 놀아났던 그 나쁜 년이 그 회사의 격리 담당이었는데 알고 봤더니 둘이 짝짝꿍이 맞아 회사 일로 출장을 가는 척 하면서 몰래 놀러 다니고 그 비용을 겁도 없이 회사에 버젓이 청구를 했답니다. 그리고 그 돈으로 술도 마시고 바람 피우러 다니는 호텔비로도 쓰고요. 그런데다 회사의 법인카드로 지들 마음대로 막 썼더라고요. 지네끼리 무슨 기념일을 만들어서 아주 큰 보석 박힌 반지도 그년에게 선물하고요. 나쁜 놈의 새끼, 우리 딸한테는 생일에 꽃 한 송이도 해준 적이 없는 사위놈이 상간녀한테는 그랬다는 소리를 들으니까 저는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습니다. 처음에는 격리 담당인 그 여자가 찔끔찔끔 회사 카드로 명품 옷이나 가방을 사는 등 제 사적인 욕심을 채우기만 했었는데 우연히 그 사실을 알게 된 우리 사위가
상간녀를 은밀하게 만나서 상간녀의 횡령 사실을 회사에 알리겠다고 했답니다. 그랬는데 상간녀가 또 그렇게 예뻐 보였는지 오히려 둘이 눈이 맞게 됐답니다. 그리고 사위는 점점 더 간이 커져서 당장 몇 억의 회사 돈을 제 차명의 통장에 넣어놓고 그걸로 주식도 하다가 크게 망하기도 했던 모양이더라고요. 아니, 그 멍청한 놈이 이게 얼마나 큰 범죄인지 알지 못했을까요? 사위는 체포되고 나서도 정신을 못 차렸던 건지 구치소에 면회 온 제 엄마에게 말해서 얼른 자기를 빼내달라고 칭얼거렸답니다. 그런데 그게 가당키나 하겠어요? 바람 피워 이혼 소송하면서 보석이나 뭐 어떻게 해서든지 지 부모 도움받아서 빠져나올 수도 있었겠지만 회사 돈을 횡령해 놓고는 부모라고 그걸 어떻게 가려줍니까? 아무리 제 부모가 부자여도 그렇죠. 그건 절대 안 될 말이지 않겠어요? 몇 개월 뒤 법정에서 만난 제 사위의 얼굴은 까칠하게 수염이 자란 초췌한 얼굴이었어요. 고개를 푹 숙이며 변호사의 옆에서 상간녀와 함께 앉아있는 모습에 딸은 옆에서 또 제 남편이라고 불쌍했는지 눈물을 찍어내고 있더라고요. 저는 딸의 옆에서 딴 생각 못하게 단단히 일러두어야만 했습니다. 윤희야, 명심해. 저놈 절대 동정하지 마라. 저놈은 너 배신하고 네 아들한테도 죄를 지은 그저 못난 애비일 뿐이야. 전현이랑 같이 앉아있는 꼴 좀 봐라. 어? 넌 저 면상을 보고도 화도 안 나니? 알아요. 하지만 그래도 어떡해. 얼굴 보니까 또 불쌍한걸. 많이 고생했나 봐요, 정서방이.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저는 사위를 동정하는 듯한 딸의 말에 기가 막혀 팔짱을 끼고 씩씩거리기만 했어요. 재판이 시작되자 우리 쪽 검사가 딸을 증인으로 불렀습니다. 저는 마지막까지 딸은 증인으로 안 부르길 바랐지만 이 사건의 피해자는 딸이기도 하고 남편의 만행을 증언해 줄 사람은 또 우리 딸밖에 없으니까요. 마음 같아서는 제가 불쌍한 우리 딸 대신에 증언하고 싶었어요. 딸은 힘없는 걸음걸이로 증인석으로 나갔습니다. 그러자 그때까지 고개 숙이고 가만히 앉아있던 사위놈이 갑자기 벌떡 일어나서 소리를 쳤어요. 여보, 나 좀 봐. 나 좀 살려줘, 제발. 당신만 나 용서하고 마음 고쳐먹으면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잖아. 어? 우리 아들 생각해, 응? 나 고소 취하해줘. 안 그래도 나 횡령으로 감옥 가게 되어 있다고. 피고인, 조용히 하세요. 한 번만 더 이렇게 법정에서 소란 피우면 법정 모독죄도 추가될 줄 알아요. 판사가 명령하자 당장 법원 경비들이 나와 사위를 다시 그 자리에 눌러 앉혔습니다. 사위는 얼굴이 시뻘개져서 씩씩거리더니 결국 풀이 죽어서는 얌전히 다시 자리에 앉더라고요. 사위놈의 입에서 막상 여보라는 소리가 나오자 딸은 마음을 굳게 먹었는지 결혼 기간 동안 사위가 육아 하나도 도움을 안 줬고 대학원 다니면서 딸 몰래 다른 여자들과 놀아난 사실까지 하나도 빼놓지 않고 다 말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사위놈 옆에 앉아있던 상간녀조차 사위의 뻔뻔함과 끝을 모르는 바람기에 혀를 내두를 정도였죠. 그러면 그놈이 얼마나 대단한 놈이었는지 여러분들도 짐작이 가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자기, 나밖에 없다고 한 거 거짓말이었어? 유부남인 것만 알았지. 살면서 그 정도로 문어다리 걸친 줄 몰랐네. 내가 미친년이지. 이런 남자 새끼가 뭐가 좋다고 내가 내 신세를 망쳤는지 몰라. 아우, 진짜. 사위는 이제 지쳤는지 아무 말 없이 고개만 숙이고 있었어요. 그 옆에서 상간녀는 사위의 등을 치며 신세 한탄을 하고 있더라고요. 뻔뻔한 사위놈이 그 뱀 같은 혓바닥으로 얼마나 많은 여자들을 구워 삶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까도 까도 계속 나오는 양파 같은 사위의 바람기와 만행에 뒷목을 잡고 거의 기절 직전까지 갔어요. 딸에게서 한 번은 들은 얘기긴 했지만 들을수록 새록새록 혈압이 오르고 열이 받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됐겠어요? 사위놈은 상간녀와 나란히 실형 선고를 받고 경제사범으로 징역을 살게 됐습니다. 이제 우리 딸은 그 징글징글한 바람둥이 사위놈에게서 벗어나 평온한 나날을 보내고 있어요.
우리 손자도 이젠 중학교를 졸업했답니다. 우리 손자는 제 아버지가 감옥살이 하는 줄을 몰라요. 제가 사돈의 사자도 못 꺼내게 단속한 덕분이죠. 우리는 사돈집을 상대로 우리 손주에게 접근 금지 명령을 신청했습니다. 그 원수 같은 사돈집 사람들하고는 절대로 못 마주치게 앞으로도 단속할 작정이고요. 우리 손자는 이번 겨울방학 때 미국으로 보내버리려고 합니다.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다시는 제 아빠와 얼굴도 못 보게 키울 거라고요. 그리고 딸도 같이 미국에 보내려고요. 그쪽에서 아예 자리를 잡으라고 할 생각입니다. 아니 막말로 그쪽에 있다가 능력 있고 착한 외국인 남자랑 결혼해서 영주권 얻고 눌러 살아도 괜찮지 않겠어요? 뭐 어디 가서 살든지 그 망나니 같은 사위놈만 싹 잊어버릴 수 있으면 저는 더 바랄 게 없을 정도입니다. 여러분, 제 얘기 어떠셨나요? 어떤 분들은 말도 안 된다고 못 믿으실지도 모르겠지만 이 얘기는 다 사실입니다. 제가 실제로 겪은 일이고요. 다시는 겪고 싶지도 생각하고 싶지도 않은 일이기도 합니다. 제가 며칠 전에 용한 무당에게 우리 딸 앞으로 사주를 봤는데요. 이제 겨울 지나갔고 봄이 온다는 소식이 들으니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사위놈 같은 바람둥이의 망할 놈 어서 잊어버리고 우리 딸에게도 근사한 남자가 찾아오기를 이 어미는 항상 빌고 또 빈다고 전해주고 싶습니다. 우리 딸 아직 젊고 앞길이 창창하니까 좋은 남자 만날 수 있겠죠. 제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저희 부부가 바라는 건 오직 우리 딸이랑 손자의 행복뿐이랍니다. 여러분, 특히 딸 가진 부모님들, 딸이 밖에서 뭘 하고 다니는지 관심 있게 지켜보셔야 돼요. 그리고 꼭 우리 사위 같은 바람둥이 자식은 근처도 못 가게 하세요. 또 한 가지, 딸이 임신했다고 해서 무작정 결혼부터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지 못해서 이렇게 딸도 고생시키고 저도 고생을 했답니다. 요즘 같은 시기에 당연히 피임은 필수죠. 딸들에게 관심을 가져주세요. 그래야 나쁜 남자에게 속아서 신세 망치는 일이 없을 겁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